자, 매출채권 두 번째 시간에 받을엄 쪽 수업을 할 거고, 받을엄 할 때 지급엄도 같이 하자. 그런데 저희가 이제 그 수업 강의 시간 때문에 이 강좌는 다시 두 개로 쪼개서 진행했던 부분. 그래서 앞부분은 한 20분 정도 촬영이 됐을 거예요. 그 부분 이어서 가는 부분입니다. 자, 받을어음이다라고 하시게 되면 내가 어음을 받아왔다는 관점이고, 지급어음이다라고 하는 관점은 내가 어음을 주었다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음이라고 하는 부분을 놓고 봤을 때 머릿속에 일단 정리를 하고 시작하실 건 어음을 내가 받았는지 아니면 내가 어음을 지급했는지 최소한 이렇게 용어 정리는 하자. 그래서 내가 어음을 받으면 받을 어음이라고 시작을 하고 내가 어음을 지급하면 지급 어음이라고 얘기를 하자. 지급어음은 조금 달라질 수 있는 게 있긴 해요. 내가 갖고 있던 어음을 줄 수도 있거든요. 그때는 지급하다라는 부분이 붙긴 하지만 그 앞에 용어가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하면 지급어음인 거고요. 내가 갖고 있었던 어음을 주면 어음을 받았을 때 받을어음 처리해놨었잖아요. 그걸 주는 거니까 받을어음이 감소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회계를 처음 하시니까 용어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써놓고 시작을 해보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어음을 받은 건 자산에 속하죠, 여러분. 네, 그래서 지금 자산이 증가를 합니다. 지급어음은 내가 발행해서 상대편한테 주는 거기 때문에 언젠가는 갚아야 될 돈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은 부채가 되겠죠. 그래서 부채. 그래서 그 얘기를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제가 이거 어음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이 어음의 위험성이 실제 내가 받았다라고는 얘기하지만 사실상 당장 돈으로 쓸 수 없다. 그래서 내가 만기라는 기간까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어음에 가서 보면 발행일자가 있고 만기일자가 있었다. 또는 지급일자가 있었다. 그럼 그 사이까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나한테 어음을 발행했던 사람이 부도가 나버리면 우리는 연쇄부도의 관점도 있다. 그래서 상당히 위험하다라는 얘기도 했었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6월에 대형 서점 하나 또 무너졌다고 말씀드렸었고 그리고 그 부분도 어음을 못 막아서 근데 사실상 그 전부터 계속 휘청휘청 했었던 상황이에요. 근데 끝내는 M&A가 안 되면서 끝내는 이제 문을 닫은 그래서 지금 인터넷 서점도 없어졌고 오프라인 서점도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잠깐 했었고요. 자, 그럼 받을 어음이 발생했다, 만기 회수했다라는 걸 써드렸는데 여러분 발생했다는 건 내가 받을 어음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얘기는 수취했다라는 얘기랑 똑같이 가져가도 되겠죠. 내가 어음을 받아왔어요 라고 하는 부분. 그러면 내 제품을 팔았다. 그래서 수익이 발생하였다. 그럼 수익이 발생하면서 무슨 부분이요? 현금을 받아야 되는데 현금 대신 어음 받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린 차변에 어음이 들어올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었던 외상 매출금 받을 권리죠. 근데 그 외상 매출금을 거래처에서 주겠대요. 그래서 외상 매출금을 회수하니까 자산이 감소를 합니다. 그런데 상대편에서 현금으로 안 주고 또는 통장으로 돈을 넣어주는 게 아니라 뭘 주겠다고? 나 어음 줄게 30일짜리. 그러면 외상 매출금은 감소하지만 저희는 또 다른 받을 어음인 자산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런 거래이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시험은 내가 제품을 팔거나 상품을 팔면서 어음을 즉시 받아오는 거래도 시험에서 냅니다. 근데 여러분 현실에 가보시면 그럴 일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출이나 매입 과정 중에 대부분들이 현실적인 부분을 놓고 보면 현실의 업무 처리는 안 어렵다고 그러세요. 왜 그러냐면 대부분 외상 거래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B2B 거래 같은 경우는 기업과 기업의 거래는 대부분 일단 외상으로 시작을 하고 일정 기간 뒤에 돈을 갚는 상황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나 외상으로 팔았어요, 외상으로 사왔어요가 거의 주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회계 처리의 특수성 자체가 나오질 않아요. 분개라는 것 자체에. 근데 시험은 그렇게 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외상으로 사고, 내가 뭔가를 사고 파는 과정 중에 일부는 외상, 일부는 현금 주고, 일부는 통장에서 주고, 일부는 어음 받아오고 아주 다양하게 다 내고 싶은 거죠. 그리고 우리한테 분개나 또는 회계 처리 능력을 테스트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업무가 더 쉽고 시험이 더 어렵다는 게 시험이 더 복잡하다는 거예요. 그 부분이고 그러면 이 받으럼 수치 또는 발생이란 부분을 놓고 봤을 땐 지금 현재 윗줄에 있는 건 1번이라고 쓰고 아래줄에 있는 건 2번이라고 쓴다라면 1번의 거래보다는 몇 번의 거래가 2번의 거래가 훨씬 빈도가 높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두 개를 다 써드리긴 하지만 이번에 거래가 훨씬 더 빈도가 높기는 합니다. 자, 그럼 제가 이 어음을 일정 기간 갖고 있다가 무엇할 것이다. 거래처한테 만기가 도래를 하면요. 만기가 되면 무엇할 것이다. 저 돈 주세요라고 하면서 은행에 제시를 할 겁니다. 그러면 그 돈이 통장에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지고 있었던 받을 어음 만기에 무엇하시고 상계하시고 또는 반제 처리하고 그럼 모두 다 반대편으로 보내라겠죠, 여러분? 그래서 대변에 어음을 없애주시고 그리고 차변에 받은 돈을 써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패턴으로 기본적으로 움직인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아래쪽에 있는 내용은 왜 써드린 걸까요? 이거를 흐름으로 좀 본다라면 자, 우리는 매입자와 매출자의 두 사람의 사이에서 이제 형성이 되겠죠? 그러면 갑이라고 하는 매출자가 을이라고 하는 매입자한테 무엇을 상품이나 제품을 무엇했을 것이다. 아니 매출했을 것이다. 그럼 우리는 이런 매출이 있는 과정에 나는 현금 받고 팔 수도 있고 우리는 예금으로 돈이 들어온 상태로 팔 수도 있고 우리는 외상으로 팔 수도 있고 또는 어음을 수취하고 팔 수도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이런 매출이 일어나야 내가 받을 권리가 생기죠. 누구 입장에서? 갑의 입장에서. 그래서 그런 내용이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이 내용 중에 일단 우리가 어음 거래가 나오려면 나 외상으로 팔았어요. 팔자마자 어음 받아왔어요. 이 얘기해야 되겠죠. 그러면 을이라고 하는 매입자는요. 을이라는 매입자는 사전에 이제 뭘 했을 거냐면 자기가 거래하는 을이 거래하고 있는 은행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을이 자기가 거래하고 있는 은행과 어음과 관련된 약정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는 이렇게만 쓰고 끝낼 거예요. 왜냐면 우린 지급어음도 여기서 수업을 끝내기로 했어요. 그럼 지급어음 할 때는 우리 회사가 지금 어음을 발행해서 줄 거잖아요. 그럼 우리 회사가 은행하고 약정을 하네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남의 회사에서 내가 어음을 받아올 때는 그 회사가 어떤 약정을 하든 내가 관여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부분은 숨겨져 있을 것이고 그리고 약정을 하고 근데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은행에서 우리 을의 거래은행에서 뭘 줬을 것이다. 어음책을 줬겠죠. 그래서 어음책을 받아올 겁니다. 만약에 이게 전자어음 거래이면 전자어음을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약속어음보다는 전자어음이 신용도의 평가가 조금 더 세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기간도 더 짧고 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도의 위험성이 조금 더 낮아진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는 해요. 자, 그러면 그 부분에 의해서 을은 지금 갑한테 물건을 사왔으니까 대금을 줘야 되잖아요. 처음부터 현금이나 예금으로 지불하고 사왔더라면 대금을 따로 주지 않겠지만 근데 우리가 외상이거나 또는 무슨 부분 매입을 하는 과정 중에 어음을 주겠다라고 하시면 우리는 갑한테 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하겠죠. 그래서 약속 어음 여기다 제가 써둔 이 약속은 실물 어음을 얘기하고 싶어서 쓴 거고요. 그리고 전자문서인 전자어음을 누구에게 을은 갑에게 무엇할 것이다 줄 것이다. 그럼 우린 지금 현재 어음을 받는 입장이니까 우리 회사는 갑일까요? 을일까요? 우리 회사는 을이라고 놓고 봐야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회사는 현재 매출자이다. 그래서 나는 을한테 상품이나 제품을 팔았더니 얘가 나한테 어음을 줬어. 또는 얘한테 외상으로 팔았던 외상대금 회수를 할 때 어음을 받았어. 그럼 여러분 처음부터 어음 받았다 1번. 그리고 나는 외상대금이었던 걸 회수했다 2번. 이 얘기인 거잖아요. 그럼 이제 누구는 매출차인 우리 회사는 지금 만기까지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제가 60일 만기인 어음을 받았다. 60일 만기 어음. 그러면 저는 60일 동안 갖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을의 거래은행에 어음을 제시하는 게 아니고요. 누구한테? 우리 회사, 그러니까 갑이 매출자였죠. 그래서 매출자 갑의 거래은행이 있을 겁니다. 그 은행에 무엇 하시면 된다? 제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기일이 도래하게 되면 은행한테 뭘 한다? 나 이거 돈 받을 게 있거든. 돈 받는 것 좀 대신해줘. 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조금 이따 저희 할 거예요. 추심 우임배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음에 대해서 지금 당신이 대금 요청을 좀 해줘. 그런 걸 추심이라고 해요, 여러분. 그래서 추심 우임배서를 할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추심 우임배서는 그러면 도대체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가 있겠죠. 그건 뒤에 어차피 나오니까 그 부분 이어서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요. 그러면 우리 거래은행에서는
누구한테? 을거래은행한테 지금 대금 추심해달라고 했었던 서류를 받았으니까 무엇할 것이다? 추심 의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 여기까지만 표시할게요. 그럼 추심 의뢰를 하면 지금 거래은행 을, 그러니까 우리 거래은행이 아니라 을의 거래은행이죠. 그래서 을의 거래은행은 을한테 연락을 합니다. 야, 너 언제 발행했던 어음 대금 추심 들어왔으니까 돈 입금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여러분 어음이 만기일이 도래하잖아요. 그러면 대금은 은행 마감 시간까지 입금을 하는 게 아니고요. 2시까지는 입금을 하셔야 돼요. 2시까지는. 그래서 2시까지는 입금을 하셔야 되는 거고 만약에 2시까지 입금이 안 된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은행 마감 시간 내시죠. 그러면 사전에 내가 2시까지 자금 마련이 안 될 것 같다. 입금이 안 될 것 같다라고 하시면 사전에 은행한테 미리 연락해 놓으셔야 돼요. 근데 그거 안 하시면 부도 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됐든 부도가 나는 건 좋을 게 없어요. 신용도는 바닥을 칩니다. 그래서 반드시 얘기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저희가 4시까지 입금을 못했다. 그러면 일단 은행에서 일자 부도 처리합니다. 그리고 이제 은행에 모든 거래를 올스톱 시킵니다. 그래서 지급거래 중지 명령을 내려요. 통장에 돈이 있어도 돈을 인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급거래 중지 명령을 시키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부도 났는데 부도 사실 증명을 그 부도 난 사실 증명을 하래요. 근데 어음이 아니거든요. 외상대금 받을 게 있는데요라고 하시면 부도가 났다라고 하시면 그들이 거래하고 있는 은행에 벌써 거래 중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래 중지 사실 증명 발급받으실 수 있어요. 그럼 그것만으로도 부도 났기 때문에 사실 중지가 된 거거든요. 그리고 어음 부도가 나면 왜 부도가 났는지 사유서 다 작성해요, 여러분. 네, 거절 증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을의 거래은행에서 실질적으로 얘한테 연락을 했는데 얘가 돈을 못 넣었다? 그럼 얘가 대금을 누구한테 못 줘요? 매출자 갑은행한테 돈을 못 줘요, 여러분. 그러면 저한테 돈이 들어온다고요?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추심 무임 배설을 하고 매출자 갑 거래은행이 매입자 을 거래은행에 추심 의뢰를 돌리면 이들 사이에서 대금 결제가 통장에 들어오고 이 돈이 갑의 거래은행에 들어와서 갑 거래은행이 누구한테 갑인 매출자한테 이 어음 결제 대금이 입금됐다 그러면서 넘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넘겨주는 부분. 다만 여기서 이제 다른 점은 뭐냐면 약속어음 같은 경우는 이 추심 무임 배설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약속어음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만기일 하루 전날 업무를 다 준비해 놓고 들어가요. 그리고 전자어음은 자동으로 우리 위임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동으로 제시가 된다는 거예요. 사이트 자체에서 벌써 관리하는 사이트가 따로 있기 때문에 만기일이 되면 자동 제시가 돼요. 야, 이거 결제할 거 있어? 라고 하면 자동 제시가 됩니다. 우리가 확인 작업들만 하면 돼요. 누락되는 거 없는지 확인들만 하면 되고요. 그 중간에 실제 실무자들이라면 전자음 관리 서버에 들어가서요. 무슨 부분 보유 현황들 다 계속 보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에 맞춰서 움직여집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조금 다른 거죠. 뭐 시험에서는 그렇게 낼 수는 없어요. 시험에서 뭐 제가 아까 2시까지 대금을 입금시키셔야 되고 2시까지 입금을 시키면 거래하는 은행에 연락하셔서 몇 시까지 입금 넣겠다라는 거 얘기하셔야 되고 은행 마감 시간까지 못 막으면 일자 부도가 나면 다음 날까지 막으면 실질적으로 최종 부도는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를 시험에서 내겠다고 내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업무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지 그 부분을 시험에서 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냥 부도 났으면 부도로 끝인 거예요. 네, 그냥 부도 났다. 그게 어떤 부도가 났는지 어떤 사유인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부도가 났어요. 그게 시험인 거고 업무에서는 언제까지 일을 해야 되는지까지도 조금 검토를 좀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속 어음은 만기일 하루 전에 은행하고 벌써 업무 처리가 되면서 제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자 어음은 만기일에 자동 제시가 된다. 그래서 제시가 됐는지만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움직여지는 부분. 그래서 받을 어음은 이런 사이클로 돌아가는 거에 문제 없다라고 하면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러면 요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씩 볼게요, 여러분. 자, 그럼 이제 요 부분 가지고 이제 우리 구체적으로 하나씩 보자겠잖아요. 보는 부분 가지고 들어가기 전에 요 얘기를 먼저 할게요. 자, 제가 무슨 말씀 드렸었냐면 어음법하고 업무 부분을 조금 구분하셔야 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앞에서 이전에 수업할 때, 전주 수업할 때 이런 얘기를 했었죠. 자, A라는 사람이 누군가한테 어음을 넘겨주고 그 사람이 또 받아서 만기까지 못 갖고 있으니까 또 다른 사람한테 넘겨주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한테 넘겨줬다. 그때 발행했던 어음이 10억짜리 어음이었다. 그런데 D가 가지고 있다가 이 부분이 만기가 되기 전에 부도가 났다. 그러면 지금 현재 A가 발행을 하면 우리는
지금 D라고 하는 사람이 A한테 찾아가느냐 아니면 D는 자기 거래처인 C한테, C는 자기 거래처인 B한테, B는 A한테 이렇게 가느냐라고 물어봤어요. 자, 위에 있는 화살표대로 간다라고 했죠. 업무적인 흐름은. 그쵸? 그런데 모든 최종적인 책임은 누가 짓는 게 맞다? 어음을 발행한 사람이 짓는 건 맞아요. 그게 어음법인 거예요. 어음법 또는 뭐 전자음도 똑같은 개념으로 움직여집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D하고 A는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D는 C하고의 거래가 있었는데 C가 D한테 돈을 갚을 게 있는데 나 갖고 있는 어음 있거든. 그거 받을래? 라고 얘기했겠죠. 대부분 의사는 물어봅니다. 그러면 D는 나 받을게 라고 얘기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부도가 났을 땐 이 둘이 붙어서 법정인 소송 얘기가 들어와야 되는 거지 D가 A한테 가지는 않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C가 지금 10억짜리를 D한테 줬는데 C가 10억을 못 갚는다면 이게 실질적으로 C도 문제가 생기고 C도 B한테 돈을 못 받으면 또 그 부분에서 또 문제가 되고 B는 또 A하고 붙어서 싸우겠지만 거기서 또 뭐 돈을 못 받는다라면 이게 실제로 A라는 회사 하나가 부도나면서 B, C, D까지 연쇄 부도가 생기더라. 그래서 우리가 어음이 되게 무서운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그럼 이제 그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 관리를. 자, 그러면 지금 상황을 좀 보니 제가 지금 현재 요 박스 내용하고요. 뒤에 나오는 내용이 조금씩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 그럼 지금 봤더니 주식회사 아식스의 외상 매출금 2천만 원을 주식회사 아식스 발행의 전자음을 수취하였다. 자, 우리 회사는 현재 우리 회사를 여기다 이름을 거론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재 거래처한테 돈 받는 거잖아요. 그럼 결론적으로 여기 외상 매출금 2천만 원이 있었다라는 얘기는 지금 상대편한테 제가 뭘 한 적이 있다, 물건을 팔은 적이 있다. 그러면 과거의 거래를 추정해 보면 대변에 제품을 팔았는지 상품을 팔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매출이라고 하는 부분에 얼마가 있었고 나 2천만 원의 거래가 있었어. 그런데 나 돈을 아직 못 받았네. 이 얘기인 거죠. 그래서 팔았을 때는 외상으로 팔았습니다. 그래서 외상, 매출금 얼마가 있었다. 2천만 원이 있었다. 근데 그 2천만 원을 무엇하는데 회수하는데 나는 무엇으로 받아왔다? 전자음으로 수취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외상 매출금은 무엇 할 거고요? 회수했으니까 감소하고요. 자, 어음을 수취했으니까 어음의 금액은 무엇 할 거고요? 증가하겠죠. 그리고 내가 어음을 받아왔으니까 뭘 했을 것이다? 받을 어음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자, 근데 지금 이 어음을 봤더니 어음은 사람이 둘이 등장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쵸? 자, 그래서 어음에 가서 봤더니 발행인이 누구이고 아식스. 자, 그리고 수취인은 우리 회사가 배움전자라고 할게요. 그래서 우리 회사는 배움전자. 그러면 발행인과 수취인 둘밖에 없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두 사람으로 끝나집니다. 그럼 우리 어음 양식지에 보면요. 이렇게 어음 양식지에 보면 이쪽에 발행인이 있고 이쪽에 수취인이 있었던 거죠. 이 둘의 관계로 끝났다는 거예요. 자, 그런 어음을 뭐라고 하냐면 깨끗한 어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원래 어음이 실제 발행인하고 수취인의 모든 관계가 끝나지면 아주 깔끔한 어음이에요. 그래서 그런 어음을 자수어음이라고 합니다. 자수어음. 그래서 자수라고 하는 부분은 발행한 사람과 수취한 사람 두 사람의 관계로 모든 게 끝난다. 근데 제가 아까 A가 받아서 누구한테 A가 발행을 해서 누구한테 줬어요? B한테. 그러면 실질적으로 아식스를 A라고 놓으면 되고요. 수취인을 B라고 놓으면 돼요. 근데 배움전자인 우리 회사가 받아서 이걸 만기까지 갖고 있으면 되는데 만기까지 제가 갖고 있지 못하고 용인전자한테 줘버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C라는 사람이 등장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음 뒷면에 뭐가 있더라. 누구한테 줬다라고 하는 부분. 우리 왜 자기합수표 같은 경우에 뒤에 이서한다, 배서한다라는 부분이 있다고 했죠. 그런 식의 형태들. 근데 실물어음은 뒤에다가 직접 무엇을 한다. 명판 증인 찍는 것처럼 실제 사인을 하게 되어 있고요. 전자음은 전자상에서 우리가 배서를 누구한테 한다라는 기록 정보만 넣어주면 배서가 됩니다. 자, 그런 식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자수는 그런 행위가 없었다는 거예요. 딱 두 사람밖에 등장하지 않는다. 발행한 사람, 이 어음을 받은 사람. 그래서 발행인과 수취. 그래서 깨끗한 어음을 자수어음이라고 해요. 그럼 여러분 지금 A에서 B로, B에서 C로, C에서 D로 가는 건 뭘까요? 배서가 되어 있는 어음이죠. 그거에 의해서 우리 무엇했다? 양수도가 있는 거죠. 그런 건 타수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럼 결론적으로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 거래처가 발행한 어음이 아니라 지금 다른 사람이 발행했던 어음을
나한테 넘겨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타인이 발행한 어음을 수취했다는 얘기가 돼요. 그게 타수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지저분한 어음이라고 일명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런 자수음을 받았다. 그럼 여러분 지금 제가 노란색 표시 왜 해드렸냐면 자 차변에 받을어음 증가시켜 주시고요. 거래처는 누구를 넣는다? 아식스. 근데 외상매출금도 누구 거였어요, 여러분? 여기 외상매출금 당연히 아식스 거였겠죠? 자, 그래서 나는 아식스 외상매출금을 아식스가 발행한 전자음으로 받아온 거예요. 그럼 외상매출금의 거래처도 아식스고, 그쵸? 그리고 받을어음의 거래처도 누구이다? 아식스다. 자, 금액은 둘 다 2천만 원 기록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요거를 프로그램에 입력한다. 그러면 여러분, 날짜 입력하고 차변이라고 입력하고 차변에 받을어음. 거래처 누구 넣어주시고? 아식스. 자, 그리고 대변에 지금 누구 써주시고 외상매출금 써주시고 자 거래처 누구 넣어주시고 아식스. 그러니까 여러분 분개를 못하면 프로그램은 아예 구동 못해요.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부분들이 자꾸 오해하시는 게 프로그램을 안 알려줘서 프로그램 구동을 못한대요. 그럴 리는 없어요. 회계는 사실상 뭘 하지 못하면 분개를 못하면 아예 단추를 끼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분개는 다 하실 수 있으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나서 차변과 대변의 금액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변에 2천만 원 넣고 대변에 2천만 원 넣은 거죠. 다만 무슨 부분을 해라.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어음을 받아왔다라고 했는데 얘가 만기일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 교재에 전자어음 샘플 붙어 있죠. 몇 페이지? 47페이지. 그러면 아식스가 어음을 며칠 날짜로 발행했어요, 여러분? 지금 현재 보시면 자, 아식스가 어음을 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발행 일자를 보니 우리 몇 년도? 우리 4월, 금년도는 안 쓸게요. 그러면 4월 17일이죠. 자, 그리고 우리 오른쪽 하단 쪽에 보시면 지급기일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만기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급기일. 자, 지급기일은 동일한 연도의 6월 26일입니다. 맞나요, 여러분? 자, 그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분개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뭘 해야 된다? 나는 발행한 일자의 회계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날짜가 4월 17일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받아온 어음이니까 발행 일자에 맞춰서 회계처리를 하러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는 두 달 뒤, 4월이면 5월, 6월이니까 두 달이죠. 네, 그래서 두 달하고도 이제 10일 정도가 더 있는 두 달 뒤에 이 어음이 만기가 되잖아요. 그럼 제가 만기일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자금 관리라는 걸 하셔야 돼요. 그럼 그 자금 관리는 받을어음이라는 계정 과목이 입력된 라인에서 우리 무슨 키, 펑션 키 F3번을 눌러줍니다. 또는 적유라고 하는 부분에 여기 앞에를 이게 적유 번호를 입력하는 이렇게 여러분 거래처 앞에 코드, 적유 앞에 이렇게 빈칸 있죠. 이런 자리를 다 코드라고 표현해요. 그럼 여기 코드라고 되어 있는 란에서 펑션 키 F3번을 눌러도 됩니다. 근데 이런 자금 관리라든지 이런 키를 제가 누르라고 설명을 드릴 때 대부분 실수하신 게 뭐냐면 충족 요건 중에 뭔가 하나라도 빠지면 입력이 되지 않아요. 또는 키가 눌려지지 않습니다. 자, 그런 경우 대부분들 수업하다 보면 어떤 경우냐면 자, 받을어음의 거래처 아식스를 넣었어야 되는데 아식스 안 넣고 마음이 너무 급해요. 그럼 F3번 눌렀는데 자꾸 키가 안 눌린대요. 안 눌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자금 관리는 어음 관리예요. 그럼 내가 누구한테 어음 받아왔고 만기가 언제고 이걸 관리하러 가는 거죠. 거래처 정보 없이 어떻게 자금 관리가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관리라고 하는 부분에 기능 키들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누가 있어야 된다? 계정 과목과 거래처란이 빈란이어서는 안 돼요. 자, 금액이 빈란인 건요. 제가 지금 현재 받을어음을 입력하고 거래처를 입력하고 그다음 이 자리에서 F3번을 눌렀다. 그러면 팝업창이 떠요, 여러분. 그리고 뭘 넣으라고? 금액은 얼마 낼 건데? 라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하지 않고 저는 차변에 누구 대변에 다 입력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요 라인에서 F3번을 눌렀다. 자, 그러면 금액이 벌써 들어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곧바로 누가 열린다? 여기 아래에 받을어음 관리라는 창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금액을 안 넣었을 땐 금액 넣으라고 나온다겠죠. 그럼 2천만 원 입력하고 엔터하면 이 창이 열려요, 여러분. 그래서 자금 관리는 지금 현재 이 창을 열기 위한 약업키예요. 우리 그래서 펑션 키 F3번 누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재밌는 건 현재 상용화되어 있는 프로그램 스마트 A나 세무사랑 동일합니다. 그런데 세무사랑은 이 문제를 내지 않는다는 게 지금 다른 점이고요. 업무는 그렇지 않아요. 업무는 하셔야 돼요. 시험에 안 내도 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F3번 키를 쓸 줄 모르신 분들이 뭘 하냐면 받을어음에 대한 대장과 지급어음의 대장을 엑셀 서식을 만들어서 쓰세요.
쓸데없는 일 하고 있는 거죠. 일을 자꾸 만들어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계는 프로그램에 가서 넣고 있고 전표 처리는 그리고 그 받으러 대장, 지급원 대장은 엑셀에 가서 있을 때마다 하나씩 한 줄씩 넣고 있다고요. 그건 2번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F3번 키 눌러서 쓰시면 일목요하게 모두 다 정리해서 쓰실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F3번 키를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우리 지금 이번에 첫 시험 보시는 게 FAT 보기로 했잖아요. FAT 때 이 문제 단골이에요, 여러분. 무조건 출제가 됩니다. 네, 무조건 출제가 될 거고요. 그래서 F3번 키를 눌러서 요 받으러 관리 또는 만약에 어음을 발행해서 준 것이다. 그럼 지급어음 관리를 한다. 그럼 내가 처음에 어음을 받아왔으니까 내가 갖고 있는 거겠죠, 여러분? 그럼 무조건 보관으로 들어오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가면 요 자리에 커서가 되면 아래쪽에 메시지 창이 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너 약속어음이니 당자수표니 아니면 전자어음이니 근데 우리 교재 47페이지는 무슨 어음이었다? 전자어음이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뭐라고 선택했을까요? 전자어음 선택했겠죠. 자, 그리고 우리 어음 상단 우리 오른쪽에 있는 위쪽에 뭐가 있다? 어음번호. 그럼 여기다 어음번호를 오타 내지 말고 잘 치셔라. 그럼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어음번호 보시면 004, 2021, 0417, 1234, 5678, 1 맞죠, 여러분? 그러니까 마음을 차분하게 가지시고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이제 이 어음번호가 잘못됐어요. 근데 뒤늦게 발견했어요. 수정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세요. 수정이 안 돼요, 여러분. 한번 입력돼서 엔터 쳐서 저장이 되거든요. 우리가 쓰는 프로그램은 엔터를 치면 자동 저장이 됩니다. 그럼 자동 저장이 됐는데 잘못됐네. 나 뒤에 가서 고치고 싶다. 근데 고칠 수가 있는 데가 있고 고치지 못하는 데가 있어요. 근데 어음 쪽에 어음 번호는 수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나는 이거 어음 번호 틀렸는데 어떻게 해요? 라고 하시는데 이 옆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삭제가 있죠? 네, 요게 관리적인 부분을 지울 수 있는 키예요. 그래서 대부분들이 이 관리가 잘못돼서 수정해야 되는데 수정이 안 되니까 삭제하고 다시 하고 싶대요. 그럼 이제 여기 가서 체크를 하고 삭제하는 키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눌렀더니 계속 작은 관리를 지우라고 그러거든요. 작은 관리 지우라니까 어디서 지운지 모른다고 그러세요. 작은 관리 안에 가면 이렇게 삭제 버튼이 있어요, 여러분. 이 부분을 눌러야 이 내용이 삭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전표를 손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쓰시는 부분들이신 거고 그러면 어음번호 입력하시고 그리고 이러면 지금 저희는 발행인 아식스, 수취인 배음전자 그러면 여기 수취규분은 자수이다 타수이다 이 자리가 자수 또는 타수라는 걸 선택하는 자리예요. 그럼 저희는 뭐로 간다? 자수라고 선택을 해야 되겠죠. 됐어요, 여러분? 자, 그리고 지금 자수라는 건 무슨 부분? 발행인이 지금 현재 나한테 어음을 준 사람과 그럼 요 위에 입력한 거래처와 그리고 발행인이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발행인이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보시면 자, 이 자리들은 흰색처럼 보이죠, 여러분. 근데 이 자리는 흰색이 아니라 약간 회색처럼 보일 거예요. 자, 우리가 프로그램을 쓰실 때 알아두셔야 되는 게 뭐냐면 흰색은 수정하거나 입력할 수 있다예요. 또는 삭제할 수 있다. 근데 회색은 수정할 수 없어요. 어딘가에 정보를 가져오는 자리예요. 그래서 지금 뭐 스마트 A라든지 세무사항뿐만이 아니라 모든 프로그램에 가서 보면 회색처럼 비활성화되는 자리가 있어요. 그런 자리는 수정하거나 입력하는 자리가 아니라 뭔가 입력을 하면 그 정보가 들어와서 자동으로 형성되는 자리들이에요. 그렇게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발행일자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입력하는 거 꼭 확인합니다. 자, 지금 봤더니 4월 17일 그리고 발행일자 4월 17일. 근데 자수원 같은 경우는 위에 회계 처리하는 날짜와 발행일자가 동일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 끝나고 제가 타수원 얘기를 하겠죠. 네, 타수원 같은 경우는 회계 처리하는 날짜와 이 발행일자가 다를 수 있어요. 그런 건 항상 검토를 하셔야 될 거고요. 자, 그리고 만기일자, 우리 지급기일이 만기일이었죠. 넣어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저는 딴 사람한테 받아온 어음이 아니죠. 우리 거래처 아식스가 발행한 거 받아왔으니까 여기 배선자인은 공란인 게 맞는 거예요. 공란인 거고요. 그리고 우리 어느 부분에 가시면 47페이지 하단 쪽에 가시면 우리 왼쪽 하단이겠죠. 지급지 보시면 국민은행 지급장소 방배동 지점이라고 되어 있죠. 그걸 여기다 넣는 거예요. 지급은행 그리고 지점은 방배동. 그러면 요거 은행 어디서 입력하느냐라고 하시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거래처 등록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식스 같은 거 등록하는데 그럼 그 거래처 등록에 가시게 되면 상단에 뭐가 있다. 우리 은행이라고 하는
아이콘이 있어요, 여러분. 그 은행에 등록한 걸 여기서 쓰실 수 있어요. 또는 뭐 우리가 거래처 등록에 은행 등록하는 자리가 또 있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자금관리 쪽에 쓰는 은행들은 내가 거래하는 은행이 아니라 지금 현재 어음에 등록되어 있는, 그러니까 전자음 받아왔지만 국민은행 방배동 지점을 우리가 거래하는 은행이 아니죠. 국민은행 방배동 지점은 아식스가 거래하는 은행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거래처 등록에 이 은행이 있을 리가 없어요. 그래서 뭐 공교롭게 있을 수도 있긴 하겠죠. 나도 방배동 지점을 거래하는데 내 거래처도 방배동 지점을 거래하더라. 그럴 수는 있겠지만 일상적으로는 그렇지 않다가 더 가까운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이제 등록했던 부분을 우리가 불러내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점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돼요. 됐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요거는 보여는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보여드리는 부분이고, 어차피 FAT 할 때 F3번 키가 귀에 딱쟁이 않게끔 계속 누르면서 하시긴 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업무적인 부분을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보여드려요. 뭐 시험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준비하셔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갖고 가셔야 되는 부분. 자, 그리고 그 다음 거 볼게요. 자, 이거 똑같은 상황인데 여러분 중간에 바뀐 용어만 볼게요. 자, 주식회사 아식스의 외상매출금 2천만 원을 주식회사 용인발행의 전자어음을 수취했대요. 그러면 여러분 이 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 이제 저희가 그 전자어음 샘플을 놓고 그냥 보시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발행한 사람은 용인이에요. 그리고 용인이 누구한테? 아식스한테 어음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주식회사 용인이 발행을 한 어음을 주식회사 아식스한테 준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아식스는 우리한테, 우리 회사는 배움전자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앞에 있었던 예장 동일하게 갑니다. 그러면 아식스는 어음을 받아서 주식회사 누구한테? 배움전자에게 어음을 준 거죠. 그럼 우리 회사가, 당사가 배움전자잖아요. 그러면 앞에 있었던 어음 같은 경우는 지금 아식스가 발행했던 걸 내가 직접 받았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이 사람이 발행인이고, 그리고 이 사람이 수취인인 거죠. 그리고 아식스는 우리 거래처인 거예요. 당사의 거래처. 그리고 아식스가 우리한테 2천만 원 외상대금 갚을 게 있는데 나 너한테 현금 못 주고 내가 용인이 발행해서 준 어음이 있거든. 그거 받을래? 라고 물어봤겠죠. 저는 받겠다고 오케이를 했을 거예요. 그러면 오케이를 해서 받아왔습니다. 그럼 받아왔을 때 아식스가 저한테 그냥 넘겨주는 게 아니라 무엇한다? 배서해서 넘겨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식스는 수취인이면서 뭐가 된다? 배서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배서를 합니다. 그리고 아식스가 배서를 안 해주면 저 이 어음 못 써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금 어음을 안 보셨다라고 하면 누구를 기억해 보셔라. 자기합수표라든지 그런 부분 제가 현금점 쓸 때 어딘가에 이렇게 쓰겠다고 내놓으면 이서해 주세요라고 할 때 제 정보를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회사도 정보를 쓰는 자리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넘어온 부분이에요. 그럼 결론적으로 발행인과 수취인 관계로 모두 다 끝나면 타인이 발행한 어음이 아니었잖아요. 내 거래처가 발행한 어음이기 때문에 깨끗한 어음이고 그거를 자수라고 표현한다고 했지만, 지금 누구 입장에서는, 배움전자라고 하는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내 거래처인 아식스가 아니라 용인이 발행한 걸 내가 배서 양도받은 거잖아요. 또는 양수했다라는 표현도 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받아왔다? 그럼 결론적으로 타인이 발행한 어음을 받아온 거예요. 그 타인의 의미는 내 거래처가 아닌 다른 거래처가 발행한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타수어음이라고 합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그러면 저는 이 어음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 회사 배움전자는 어음에 문제가 생기면 누구한테 간다? 아식스. 아식스는 다시 누구한테 간다? 용인한테 간다. 그게 업무 프로세스예요. 자, 그러면 회계 처리를 할 때 우리는 차변에 받을 어음에 아식스를 쓰겠죠. 그리고 외상 매출금에도 내 거래처인 아식스를 씁니다. 자, 상황은 다 동일합니다. 그러면 계정 과목 받으러 온 외상 매출금의 거래처는 아식스고요. 여기서 자금 관리할 거니까 F3번 누를 거고요. 그리고 하단에 받으러 온 관리라고 하는 자금 관리 화면이 열리면 나는 어음 받아서 보관하고 있다고 얘기할 거고, 그리고 지금 어음은 전자였고 어음 번호는 넣어주면 되고, 그런데 여기 수취 구분이 뭐로 간다? 지금 내 거래처 아식스가 아니라 주식회사 용인이 발행했다. 나 그거 배서 양도받은 거야.
그러면 여기를 뭐로 선택한다? 타수라고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 지금 보시면 배서인 자리가 조금 전까 제가 보여드렸을 때는 배서인 자리가 공란이었어요. 자수는. 근데 타수는 니거렉처 아식스가 발행한 게 아니라 얘가 갖고 있었던 걸 너한테 준 거구나. 얘가 너한테 배서해줬겠네.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이거 여러분 입력 안 해요. 프로그램을 가서 구동을 해보면. 그래서 배서인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할 일은 여기에다가 누굴 넣어준다? 발행일을 입력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자음도 어차피 인터넷에 다 모았다는 거예요. 조회하면 다 보인단 말이에요. 우리 교재 붙어있는 형태로 다 보여져요. 그러면 발행인의 정보를 모를 수가 없죠. 그쵸 여러분? 그러면 여기에다가 무엇 하시라? 발행인 넣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발행 일자는 며칠이고 만기 일자는 며칠이고 그리고 지급하는 은행과 지점이 어딘지를 넣어주시는 거예요. 됐어요, 여러분? 자, 이렇게 관리하는 게 업무적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시험 누구는 우리 AT라는 시험은 자, 무슨 문제를 출제했다? 자수어음을 출제했다라고 하면 자, 자수어음을 출제했다라고 하면 자, 요런 상태의 문제를 자꾸 내는 거예요. 업무적인 능력을 배양시키고 싶으니까. 그리고 타수어음을 냈다라고 하면 지금과 같은 부분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모든 책임은 누가 진다겠죠? 어음에 문제가 생기면 저한테 어음을 넘겨준 아식스가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용인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모든 부분의 책임은. 자, 그러다 보니 누구는 전산세무회계라는 시험은 어음관리 F3번 키를 안 내요. 자, 그러면서 답안은 뭐로 채점하고 있다? 어음법으로 채점을 합니다. 어음법. 자, 어음법으로 채점한다는 얘기는 자, 조금 전에 타수어음을 받아왔다는 얘기가 당연히 등장하겠죠. 그래서 아식스의 외상매출금 2천만 원을 나는 용인이 발행한 전자음으로 수취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외상매출금의 거래처는 당연히 아식스가 맞습니다. 근데 어음의 거래처가 아식스가 아니라 누구 들어간다? 용인으로 갑니다. 그래서 거래처를 반드시 이렇게 입력해야 3점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산시험 보실 때는 어음법으로 들어갑니다. 과거에는 AT처럼 똑같이 우리 바드럼의 거래처를 누구로 입력하는 것으로 아식스로 입력하는 것으로 채점을 했었습니다. 근데 중간에 답안을 고쳐버렸어요. 무엇으로? 우리는 채점을 어음법으로 하겠다고 그래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들은 지금 AT처럼 하는 게 업무상에서 맞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전산회계에서 나온 걸 틀렸다라고 무조건 배제를 할 수는 없어요. 어음법상으로는 맞는 얘기거든요. 근데 업무적으로는 안 맞다고 다 주장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내가 용인이 발행한 어음을 내가 아식스한테가 줘서 내가 받기는 했지만 내가 용인한테 쫓아가? 안 쫓아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안 쫓아가요, 여러분. 이게 도민으로 이렇게 단계적으로 나한테 줬던 사람들 차곡차곡 거꾸로 역순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지 지금 현재 아식스가 용인으로 다이렉트로 가질 않아요. 최종 책임은 그 사람이 짓는 게 맞지만 역으로 거꾸로 올라가 보면 최종 책임은 발행자가 짓는 게 맞잖아요. 그건 맞아요. 어음법상. 그 책임은 맞습니다. 법적인 분쟁이 일어났을 때도 맞고 다 맞는 얘기예요. 근데 회계 처리를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뭘 알 수가 없다. 누구한테 어음을 받았는지 관리가 안 되죠. 여러분 여기다가 용인 넣었어요. 그리고 여기에다 아식스를 넣었어요. 그러면 왜 거래처가 다르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외상매출금 아식스? 바드럼 용인? 그럼 우리 스스로 얘기를 하겠죠. 용인이 발행한 어음을 내가 배서 양도받았구나. 양수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업무적으로 관리를 좀 한다라고 하면 이거보다는 거래처에 무엇해라. 내 거래처를 놓고 F3번으로 자금 관리를 하시는 게 훨씬 더 나은 방법이긴 합니다. 근데 시험은 반드시 구분합니다. 분명히 지금 구분해드렸어요, 여러분. 뒤에 가서 딴 얘기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전산세무에게는 어음법으로 회계 처리하는 것만 답안 인정하고 있다. AT는 업무 프로세스로 답안 인정을 하고 있다. 그리고 자금 관리를 100% 내고 있다. 자, 그리고 지금 송근희님 질문하신 게 있으신데 송근희님 전산이랑 AT 자격증 다 따지 않으셨어요? 제 기억에는 자격증 다 갖고 계셔서 제가 이 과정 들어오시는 거 물어봤던 것 같은데 이번엔 뭘 물어보신 걸까요? 가능하세요. 네, 우리가 실무적으로 쓰실 때 이제 우리가 자격증 부분에서는 상거래가 아닌 이상은 어음계정 쓰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미수금이나 미지급금에 대한 부분. 그쵸? 네, 그러면 그 경우에도 우리가 어음관리 F3번 키를 쓰실 수 있느냐? 네, 쓰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내가 미수금이나 미지급금의 자금관리 F3번 키를 쓰고 싶다 그러면 별도 설정 키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시험에서 현재 AT는 출제하고 있지 않아요. 그것까지 내려면 프로그램을 모두 다 숙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자격증에서 알려주는 부분에 한계점이 있어요. 저도 그건 안 알려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까지 설명드리면 저희는 진도를 앞에서 아예 뒤로 나가지도 못해요. 그래서 당연히 쓸 수 있는 기능이 있고요. 그 기능으로 설정하는 키가 따로 있습니다. 그 설정을 하셔야만 쓰실 수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들이 실무자들 제일 많은 질문 중에 어음은 F3번 키를 대부분 쓰라고 알려드리면 잘하세요. 근데 이제 그 나머지 자금 관리 키들이 누르면 대부분 창이 뜨지 않는다고 하세요. 그럼 결론적으로 기본적으로 설정하는 값인데 그 설정 값을 어디서 설정하는지를 몰라서 그러세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어음은 기본값이 들어가 있습니다. 프로그램 구입하셔서 설치를 하시면 F3번 키를 누르면 자금 관리가 되게끔 설정값이 자동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무조건적으로 뭐 자격증용을 쓰든 업무용을 쓰든 다 되시는 거고요. 나머지 뭐 지금 자금 관리라고 하는 게 우리는 지금 어음만 얘기를 하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외상 매출금, 외상 매입금에 대한 것도요. 우리 대금 회수일자들 또는 지급일자 관리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그러면 내가 지금 외상매출금이 발생됐을 때 언제쯤 받을 것 같다라는 추정치를 넣어서 자금 일부에 반영할 수 있는 기능키가 있으면 좋겠죠. 그때 쓰는 키도 F3번 키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 키를 개발해 줬을 때는 자금관리키라는 표현으로 불렀고요. 지금은 저는 그냥 관리키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지금 송구님이 저거 물어봤으니까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회사에 가시면 지금 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더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회사에 가시면 업무용 승용차라는 게 있어요. 업무용 승용차. 자, 이 업무용 승용차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부가가치세라는 세금을 배우시게 되면 공제받지 못할 자동차가 있습니다. 우리가 공제를 못 받는 걸 불공제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불공제 자동차가 있는데 그 불공제 자동차에 대해서 국가가 일정 부분까지만 차량 유지비로 인정하겠다라는 법적 규정이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 되겠죠. 자, 그 부분도 F3번 키를 씁니다. 자, 현재 시험에서 내냐고 물어보신다라고 하면 아니요, 내는 시험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AT를 봤던 분들이 계시니까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AT에서 내던데 업무용 수용자 등록 얘기만 내죠. 업무용 수용자 등록한 거로는 의미가 없어요. 등록을 하시고 등록했던 거 가지고 회계 처리를 하셔야 돼요. 근데 그 회계 처리할 때 이 업무용 수용자 관련된 관리를 하시려면 F3번 키를 쓰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자금 관리하고는 관계가 없거든요. 그래서 초창기에 개발된 키는 자금 관리란 표현을 많이 쓰지만 지금 관리적인 부분에 우리가 팝업창을 띄우거나 활성화를 시키는 부분의 키가 F3번 키다. 이렇게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용 승용차도 업무에 가시면 반드시 무엇 하셔라? 차량 유지비 관리를 하셔라. 법적으로 여러분 차량 유지비 한도를 1,500만 원밖에 인정을 안 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수업 중에 1,500이다 그러면 아우 많이 인정하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자동차 에쿠스가 1억 정도 호가하죠, 여러분. 그러면 1억 정도 호가하는 자동차를 구입하였다. 그러면 제가 5년 동안 상각을 한다라고 하면 같이 감소되는 걸 정리하는 게 상각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5년 동안 상각한다. 그리고 1월에 샀대요. 그러면 1년에 감가상각이 2천만 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1억 나누기 5 하시면 되니까. 근데 제가 벌써 차량 유지비를 얼마까지만 인정한다? 1,500. 근데 거기에 감가상각비라는 비용이 포함이에요. 그럼 감가상각으로 모든 상황이 다 끝났죠? 그럼 자동차세도 낼 수 없고요. 기름도 넣으면 안 되고요. 자동차를 고쳐서도 안 되세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냐는 고민을 해보셔야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되게 심각한 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의 문제를 사실 내줘야 되는 게 맞는데 이 문제를 내기에는 너무 어렵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리고 이건 또 법인세하고 관련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회계 처리가 처음에 배울 때는 회계적인 입장으로 배우고요. 중간에 거기다가 세법이랑 접목을 시켜서 갖고 가셔야 되는 부분이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붙을 때마다 일이 더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업은 다 해드릴 수는 없어도 일단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셨으면 하는 건 무슨 부분? 관리와 관련된 키는 무슨 키를 누르자? F3번 키를 누르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시험은 현재 어음과 관련된 자금관리 키만 출제하고 있어요. 네,
그것도 AT에서만. 전산세무는 안 내고 있다. 그리고 전산세무는 거래처를 항상 발행일로 입력하자. 그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네, 그거 잊어버리지 마시고. 이건 실기할 때도 또 얘기는 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론할 때부터 갖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미리 드려요. 그래서 가져가셔야 되는 부분. 그러면 되신 것 같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받으러온과 관련된 추심 우임배서부터 순차적으로 이제 또 들어가 보겠습니다. 추심 우임배서는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어음을 만기까지 안 가지고 있고요. 중간에 내가 뭔가를 하겠다는 의미예요. 추심이란 표현이 들어오면. 그런데 추심 우임배서라고 해서 이제 우임배서는 아니죠. 추심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누군가한테 만기까지 가지고 있다가 정리를 할 때도 추심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근데 그 추심의 행위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거래하고 있는 은행한테 그 일을 해달라고 부탁하는 거. 그러면 우임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추심하는 행위,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가 추심이거든요. 그 청구하는 행위를 누구에게, 내 거래하는 은행한테 부탁했다. 은행은 절대로 공짜로 해주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내용 보시면 지금 현재 매출자를 항상 우리 회사로 봐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갑이라고 하는 우리 회사가 을이라는 회사한테 물건을 팔았다. 그럼 상품이나 제품 등을 매출하고 약속이나 전자어음을 수취했다. 그러면 저희는 그 어음을 무엇하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그럼 결론적으로 요 상황이 나왔다는 건 우리는 회계 처리를 했다라고 하시면 상단 부분에 쓸게요, 여러분. 차변에 누가 있을 거고요. 받을 어음이라는 부분이 벌써 있었던 거겠죠. 그래서 차변에 받을 어음이 증가돼서 장부에 계상되어 있을 거고요. 상대편 대변에는 외상 매출금을 회수할 때 어음을 받았을 수도 있고 내가 제품을 팔아서 지금 받았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대변에 들어오는 건 제품 매출이든 상품 매출이든 외상 매출금이든 누군가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보유 중인 거죠. 그럼 이 보유 중인 어음이 무엇이 도래했다? 만기일이 도래했다. 그러면 어음 만기일에 을의 거래은행에 갑이 직접 가는 게 아니라 갑의 거래은행. 그러니까 이 거래은행은 갑의 거래은행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갑의 거래은행한테 무엇 해달라? 나 대금 청구 좀 해줘. 그래서 은행에 대금 청구를 무엇하는 거, 맡기는 거, 의뢰하는 거, 그런 걸 추심 우임배서라고 해요. 추심 우임배서. 그러면 갑은요, 지금 현재 거래은행한테 어음을 줄 때 무엇 하셔야 된다? 제가 우임배서라고 했죠, 여러분. 그럼 약속어음이면 약속어음 뒷면에 명판직인 찍는 자리가 있다고 했죠. 그럼 명판을 찍고 도장을 찍겠죠. 만약에 전자어음이면 전자어음 사이트에서 무엇 할 거예요? 만기에 대한 추심 우임배서를 했다라고 본인들끼리 정리를 하겠죠. 근데 무슨 말씀 드렸었냐면 자, 약속어음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내가 거래하는 은행에 지금 현재 이 부분 대금 청구해 주세요라고 하는 부분을 의뢰한다라고 하면 며칠 전에 은행하고 미리 정리를 해라. 그래야 내가 만기를 돈이 들어와요, 여러분. 그리고 그건 실물어음이잖아요. 그럼 실물어음이 거래은행에 그게 도착이 돼줘야 돼요. 그래서 하루 전에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약속어음은 이 어음 추심 우임배서를 만기일 하루 전에 하셔라. 그래서 약속이라고 쓸게요, 여러분. 약속은 하루 전. 정리를 끝내야 합니다. 자, 근데 전자어음 뭐가 된다? 자동으로 넘어가요. 자동 제시가 돼요, 여러분. 자동 제시. 그럼 내가 별도로 제시하는 걸 한다, 안 한다? 안 해요. 오늘 수수료는 발생이 될 거고요. 그래서 어음 만기일에 이런 행위가 이루어진다는 거. 됐을까요, 여러분? 그러면 갑의 거래은행은 을의 거래은행에 추심 의뢰를 하고 그 돈이 들어왔다고 하면 우린 누구에게? 갑한테 돈 들어왔다라고 얘기하면서 통장에 입금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음 결제 대금이 입금되는 부분. 근데 이게 만기일에 모든 상황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며칠 상간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게 전산망으로 다 움직이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은행에 가면요. 실질적으로 이제 은행 마감 시간이 4시잖아요. 그럼 마감 시간이 되면 우리 왜 본사에서 지점별로 돌면서 서류를 취합해서 받아서 본사로 갖고 가는 직원들이 있어요.
근데 그 직원들이 이런 거 다 가져가는 거예요. 또는 외환가에 가면 외환계 쪽에서는 뭐 수출 대금이든 수입 대금 관련된 서류들도 오고 가야 되거든요. 그런 서류들 모두 다 무엇한다? 모두 다 수거해서. 우리 왜 환어음이라는 얘기도 했었죠. 그러면 대금 총괄 목적으로 어음을 누가 수출자가 발행해서 수입자한테 제시하는 거거든요. 대신에 수입자한테 직접 제시하는 게 아니라 수입자 거래 은행으로 이제 경우에도 들어가겠지만 그것도 일종의 추심이에요. 그러면 그런 거 하는 행위 중에 서류들을 다 챙겨서 본사에 올라갔다가 그 본사에서 무엇하는 거예요? 근데 다시 거래하는 은행 쪽으로 보내는 거예요. 매입자의 거래 은행 쪽으로. 그러니까 실제 그게 움직이려면 실물로 제시하는 건 업무를 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만기일에 제시해서는 그게 어렵더라. 근데 전자는 전자 문서가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인터넷에만 문제가 없다라면 제시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그래서 실제 이 만기일이 도래가 되면 추심 의인배서가 지금 현재 진행이 되는 거고 대금 결제도 그날 모두 다 끝난다. 다만 몇 시까지 우리 어음대금을 결제해야 되는 매입자 을은 은행 마감 시간 4시가 아니라 대체적으로 2시까지는 정리를 해야 된다. 근데 2시까지 정리가 안 되면 연장이라는 걸 본인 스스로가 하셔야 된다. 그리고 그 부분까지도 해결을 못했다. 그러면 1차 부도.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음대금 언제까지? 다음 날까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최종적인 부도는 어음의 만기일이 있다. 이걸 D-Day라고 하면 D-Day의 플러스 1이 뭐가 되는 것이다. 부도일이라고 얘기해요. 제가 그래서 그날까지 난 건 1차라고 얘기하지만 다음날 막으면 큰 문제 없다겠어요. 신용드는 바닥을 치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D-Day 날짜에 플러스 1 된 날짜에 못 갚으면 최종 부도예요. 네, 그러면 모든 게 다 정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플러스 1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그런 의미 때문에 또 쓰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어음이 뭐가 될 것이다. 대변에 와서 상계돼야 되겠죠, 여러분? 그렇죠? 자, 그리고 저는 은행에서 돈이 입금이 되겠죠? 그럼 보통 예금이든 당좌 예금이든 현금이든 우리 시험은 현금으로 받았다는 얘기도 됩니다. 그러면 차변은 우리 입금된 거를 써주시면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은 입금된 부분에 계정을 써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은행에 공짜로 해주는 건 없다. 그러면 우리 수수료를 또 우리한테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그리고 그 수수료 계정은 뭘 쓰시면 된다? 판매비와 관리비 계정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매출과 관련돼서 가지고 있었던 부분에 대금을 무엇하는 과정? 우리가 대금을 수령하는 과정 중에 발생되는 거기 때문에 일종의 관리비 쪽으로 봐줘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로 정리하고 끝냅니다. 그래서 수수료 비용 처리하고 끝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이렇게 정리.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가 끝나는 거고요. 그 다음 거래도 또 가볼게요. 자, 추심 의인배서 말고요. 배서 양도요. 자, 배서 양도라고 하는 건 앞에 있었던 이 사건은 그냥 둘게요, 여러분. 자, 그러면 갑은 의리 발행한 어음을 현재 무엇하고 있다?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 회계 처리로 가정을 세우면 저희는 차변만 쓸게요. 차변에 나는 받을 어음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의 금액이 계상되어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계상되어 있을 거고요. 그러면 우리 앞에 추심 우인배서처럼 만기까지 가지고 있다가 만기일에 돈 받으면 좋은데 나는 그렇게 안 하겠다. 거래처에 돈도 줘야 되고 그래서 누구한테 지금 갑의 거래처인 병에게 뭘 물어봤을까요? 나 어음 2천만 원짜리 갖고 있는 거 있는데 너 그 어음 좀 가질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병이 거부하면 병한테 강제로 줄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그건 안 돼요. 그래서 병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병이 그래, 그럼 그거라도 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음을 현재 갖고 있는 갑은 우리 약속어음이었다. 그럼 실물어음이죠, 여러분? 그럼 뒷면에 무엇 하셔라? 명판직인 찍어라. 이 말씀 드렸어요. 그러니까 은행에 대금 청구할 때도 찍어야 돼요, 여러분. 네, 그런데 거래처에서 거래처로 줄 때도 다 찍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찍어주시면 되시고 전자음 같은 경우는 전자음 사이트에서 무엇 한다고? 배서한다라고 해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배서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좋은 점은 뭐냐면 여러분 약속어음은 분할 배서는 못해요. 제가 약속어음을 지금 현재 여기에 1억짜리를 갖고 있다고 할게요. 그래서 을한테 1억짜리 어음을 받았습니다. 근데 병한테는 3천만 원만 주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는 A라고 하는 거래처한테는 지금 현재 7천만 원을 주고 싶대요. 1억을 나누어서. 근데 여러분 제가 갖고 있는 어음은 무슨 어음이라고요? 약속. 자, 그럼 여러분 실물어음이죠? 그럼 제가 실물어음을 찢어야 되겠네요.
그래서 7대 3으로 찢어서 3에 해당되는 건 병한테 주고 7에 해당되는 건 AA 거래처한테 주겠다?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약속어음은 배설을 할 때 전체 금액에서 쪼개서 주는 걸 분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분할. 자, 이 분할 배서가 가능하냐? 약속어음은 불가능해요. 자, 그러면 전자어음은 가능하냐? 가능해요, 여러분. 전자문서이고요. 사이트에서 분할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자어음은 분할 배서가 가능하다. 시험 문제에서 분할 배서 냈냐고 물어보시면 한 번도 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업무는 분할을 할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전자 갖고 계시면. 그래서 분할이 가능하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는 여러분 내가 어음 1억 원짜리 갖고 있다. 그럼 1억을 그냥 딴 사람한테 그냥 주는 거로 내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남부분. 그래서 타인에게 어음의 뒷면에 배서해서 양도하는 거. 요거는 실물어음. 전자어음은 사이트에서 그냥 배서라는 처리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내가 가지고 있었던 차변에 받을 어음이 어느 변에 가서 대변에 가서 반제 처리, 상계 처리가 돼야 되겠죠, 여러분? 그리고 이제 이 차변에 누가 들어올 거냐라는 걸 정리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갑은 병한테 왜 돈을 주었느냐, 어음을 왜 주었느냐라고 물어봐야 되겠죠. 그랬더니 나는 원재료를 사가지고 왔다. 나는 상품을 사가지고 왔다. 그리고 내가 갖고 있었던 어음을 무엇하였다? 아이 배서 양도했다. 이 얘기인 거죠. 누가 발행한 어음? 을이 발행한 어음. 됐을까요, 여러분? 그럼 이제 하나 물어볼게요.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정리할 거 하나. 자, 뭘 정리할 거냐면 지금 현재 갑이라는 사람 입장에서 회계 처리했을 때 여러분, 자, 차변에 받을어음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쵸? 그럼 이 받을어음의 거래처는 누구라고 썼을까요? 받을어음의 거래처. 거래처는 을이라고 썼겠죠, 여러분? 그쵸?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현재 보유 중이었을 때는, 받았을 때는, 수취했을 때는 이렇게 정리했겠죠? 그리고 나서 제가 배서 양도를 할 거예요. 배서 양도. 자, 배서 양도라면 여기가 우리 회사니까요. 당사를 기준으로 회계처리 어떻게 할 거냐 고민해야 되는 거니까. 그럼 당사는 지금 현재 병한테 원재료를 사왔다, 상품을 사왔다, 또는 나 외상대금을 갚았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외상, 매입금을 무엇하였다, 결제하였다, 뭐가 들어오든. 그러니까 여기에 등이라는 건 원재료가 들어올 수도 있고 상품이 들어올 수도 있고 외상, 매입금이 들어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뭐가 들든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면 배서 양도를 할 때 차변에 무슨 부분을 쓰고 저희가 만약에 외상 매입금을 고민해 볼게요. 외상 매입금. 자, 그럼 외상 매입금의 거래처는 누가 돼야 될까요? 외상 매입금의 거래처. 그리고 상대편 대변엔 내가 갖고 있었던 차변에 받은 어음이 대변에 와서 무엇하는 것이다? 없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상계 반제라는 표현을 쓴다. 반대로 보내서 없애는 거. 자, 그러면 여기 받을 어음을 쓰겠죠. 그럼 여러분 거래처도 똑같이 끌고 와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받을 어음의 거래처는 누가 될까요? 을이 되겠죠. 그럼 여러분 외상매입금의 거래처는 누가 돼야 될까요? 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시험에서 어업 문제를 왜 자꾸 내냐면 거래처 관리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매일 그러니까 차변과 대변에 입력하는 거래처가 다 동일하게 넣는 분들이 계세요. 난리가 나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동일할 수도 있지만 거래처가 다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음은 반드시 머릿속에 가져가실 때 뭐를 습관화 들이시는 게 좋냐면 거래처 입력이 맞느냐 틀리냐는 걸 꼭 정리 잘 하실 것. 그래서 반드시 거래처 관리까지 잘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자금 관리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받을 때 F3번 키를 사용하였다. 그럼 여러분 차변에 어음이 생길 때 F3번을 눌렀어요? 그럼 지금 하시는 행위는 차변에 있던 어음을 모두 다 대변으로 반제하는 걸 지금 배우고 있죠? 그럼 대변으로 보낼 때도 무슨 키를 눌러야 된다? F3번 키를 눌러야 자금 관리가 되는 거예요. 대부분 자금 관리하시라고 했더니 발생하는 시점만 자금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뒤에 가서 어음대장을 열었더니 어음이 다 무슨 뭐 보유종으로 다 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이거 만기 때 은행에 제시됐고 이거는 거래처한테 줬고 근데 왜 다 이렇게 되어 있지? 그럼 결론적으로 대변에 없어질 때 어음 관리를 하나도 안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발생하는 시점 했다라면 그 부분이 무엇되는 시점, 우리 반제 또는 상기되는 시점에도 반드시 무엇 하셔야 된다? 똑같이 F3번 키를 눌러서 정리를 하셔야 시작과 끝으로 종료가 되는 거지.
시작했던 부분이 알아서 끝나지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이 F3번기 쓰실 때도 그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뭐 매입이든 매출이든 그리고 받으러움이든 지급어음이든 어떤 경우에 쓰든 다 동일한 역할입니다. 동일하게 쓰셔야 되는 부분. 그래서 F3번 키는 시작과 끝을 다 쓰셔야 된다. 자꾸 시작만 쓰는 습관들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서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시험은 주는 대로 가시면 되니까 고민이 없어요. 근데 업무는 계속 연결해서 쓰시는 거니까.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나와지는 건 어음의 할인이라는 부분이에요. 자, 그럼 지금 앞에는 계속 갔죠, 여러분? 그러니까 나는 자꾸 차변에 뭐가 있는데, 어음이 있는데, 그 어음을 만기까지 안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중간에 누군가한테 넘겨주기도 하고, 근데 회사에서 얘기를 합니다. 야, 지금 당장 쓸 돈이 필요한데? 어떡하지?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아, 그러면 은행에 저희 그거 어으면 매각하면 어떨까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매각이란 표현보다는 여러분 실무자들은 어음을 할인한다는 표현을 더 많이 씁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반도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 꽤 있으시죠, 여러분?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표현을 많이 썼죠. 어음을 무엇한다고 깡한다고. 심지어는 이렇게 지나가는 길에 창문 옆에 어흥 깡합니다 이렇게 써 있는 데도 있어요. 아직도 옛날 건물도 진짜 이렇게 오래된 건물에 가보면 이게 써 있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만기까지 기다리기에는 내가 돈이 좀 필요한 거예요. 그렇다고 이 어음을 거래처에 준다 했더니 또 안 받는다고도 하고요. 그럼 저희는 자금 회전을 해야 되니까 자기가 거래하는 은행에 가서 내 어음을 사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은행은 내가 어음이 1억짜리다. 그럼 1억을 다 줄까요? 은행은 절대로 손해보는 장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들한테 얘기를 하죠. 야, 너네 90일짜리 어음 받았다며. 근데 너네가 지금 한 10일 갖고 있었더라. 그러면 만기가 며칠 남겨져 있다? 80일 남겨져 있구나. 그럼 내가 80일치 미리 당겨줄게. 대신에 네가 받는 원금에서 이 80일치에 대한 무엇을 82일 이자를 무엇하고 빼고 너한테 돈을 줄게. 이런 원리예요. 그럼 이 80일치 이자라는 부분의 회계처리를 뭐로 할 거고 이걸 뭐라고 부르느냐라는 부분을 우리가 배우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런 행위들을 뭐라고 얘기한다? 어음을 할인한다라고 표현하는 부분입니다. 일반적인 은행, 금융기관에서 하는 건 거의 다 합법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인터넷에 가서 어음 할인이라고 쳐보면 진짜 많은 기업들이 떠요. 그러면 그렇게 어음에 대한 부분이 많이 떠 있다? 근데 그게 이제 조심할 게 뭐냐면 대부업자들도 이걸 하거든요. 근데 이게 합법적인 대부업자인지 꼭 확인하실 것. 왜냐면 어음 할인하시고 이 부분에 영수증들을 받아오실 거예요. 영수증이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은행에서 받은 건 다 영수증이니까. 근데 그 영수증이 회계 처리가 안 된 경우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돈을 덜 받기는 했는데 처리할 수 없다. 그리고 안에 내용을 들어가서 봤더니 합법적인 기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매출채권 처분 소실 또는 이자 비용 처리하는 게 법적으로 경비 인정이 되느냐? 안 돼요. 그러니까 실제 은행에서 하는 건 고민이 없을 거고요. 외부에서 하신 건 여러분들이 조심은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 가실 것. 자, 그럼 이 어음 할인은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무슨 거래? 매각 거래와 우리 매각 거래와 차입 거래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지금 여기는 매각 거래예요. 자, 매각 거래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잠깐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차입 거래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아두셔야 되는 건 매각과 차입 거래의 차이점이 뭐냐라는 걸 알아두실 것. 자, 그럼 내용을 볼게요. 자, 은행이 어음 소지인의 의뢰인에 의해서 액면 금액에서 자, 액면 금액이라는 건 어음에 써 있는 금액. 그게 액면 금액이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유가증권에 써 있는 걸 액면이란 표현한다고 했으니까요. 자, 그 금액에서 만기일까지 이자를 무엇하시고 빼고 매입하는 것을 우리가 어음 할인이라고 한다. 다만 이 어음 할인을 할 때 지금 무엇하겠다라면 매각하겠다라고 하면 그 매각과 관련돼서 발생되는 할인료. 제가 아까 이자라는 부분의 표현을 썼던 거. 자, 그 할인료는 반드시 무엇으로 처리하셔라? 매출채권 처분 손실로 처리하셔라. 자, 그리고 이 매출채권 처분 손실은 영업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아니 네가 만기까지 가지고 있다가 은행에 제시했다라면 그럼 관리적으로 어쩔 수 없이 발생되는 게 맞지만 이건 네가 돈이 필요해서 은행한테 일부러 한 행위잖아 라고 해서 이거는 영업적인 비용으로 인정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영업의 비용에 매출채권 처분 손실로 처리합니다. 자, 그리고 이 매출채권 처분 손실은 시험을 보실 때는 코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회사에 가셔서 회계 처리하는데 아무리 조회해도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 검색이 되지 않는다. 그럼 반드시 계정 과목을 영업의 비용 구간에 가셔서 등록을 하시고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격증은 시험에 내고 싶다라고 하면 전부 다 우리한테 세팅값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 고민거리가 없어요. 근데 시험 업무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매각이라는 얘기를 하고 차입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매각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제가 은행에 가서 매각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은행에 가서 매각을 하면 은행한테 모든 걸 다 넘겨주겠다의 관점이 돼요. 그러면 은행한테 어음을 당연히 배서 양도는 할 거고요. 그럼 은행한테 어음을 주었어요. 근데 그 은행이 이 어음을 본인이 가지고 있는 과정 중에 지금 얘를 구워 먹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은행은 삶아 먹겠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은행은 튀겨 먹겠다고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지금 현재 구워 먹든 삶아 먹든 튀겨 먹든 우리가 무엇하지 않는다? 관여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게 매각이에요. 자, 그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은행한테 어음을 넘겨줄 거예요. 실물 어음 자체를. 전자어음은 아예 그쪽으로 넘어가는 거고요. 그러면 은행이 그거를 만기까지 가지고 있든 누군가한테 그 사람들이 공고를 올려서 내가 이런 회사의 어음을 갖고 있는데 너네 살래라고 해서 누구한테 팔아먹든 무슨지 아시겠죠? 뭘 하든 내가 관여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걸 매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콩나라 판나라 관여할 필요 없다. 넘어갔잖아. 넌 그냥 끝이야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재미있는 건 여러분 어음 할인했는데 부도가 나잖아요. 그럴 수 있거든요. 은행에서 어음 할인을 했어요. 그러면 제가 아까 90일짜리 어음에서 제가 10일을 갖고 있다가 80일이 남겨져 있는 상태에서 은행에서 어음을 할인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은행이 80일을 갖고 있다가 정리할 거거든요. 근데 은행이 한 50일 정도 갖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만기가 30일 정도 남겨져 있는데 부도가 탁 터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은행은 누구한테 돈 달라고 다시 찾아올까요? 저한테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가끔은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아니 매각 거래이든 차익 거래이든 모든 책임은 다시 돌아와서 나한테 돌아오고 나한테 어음 줬던 사람한테 또 쫓아가야 되는데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 어음에 대한 책임 소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매각 거래를 하든 차익 거래를 하든 부도가 나면 돈은 모두 다 다시 토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심하실 게 뭐냐면 매각 거래를 했다 그러면 만기를 관리 안 해도 되는 줄 아시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아니에요. 만기가 지날 때까지 나도 괴로워요. 왜냐하면 은행이 갖고 있는 상태에서 부도가 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돈은 다시 은행에 무엇해야 된다? 갚아야 돼요, 여러분. 갚아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은행에 그 돈을 갚아야 되는데 안 갚잖아요. 그럼 은행에서 저희 금융거래하는 건 이제 정지시켜버려요.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제가 그럼 그 어음 우리한테 돌려달라. 그러면 그 어음 가지고 내가 나한테 어음 준 사람한테 쫓아가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은행은 뭐라고 하냐면 야, 네가 지금 나한테 어음 무엇했던 거 할인했던 거 안 갚았는데 내가 너한테 어음 내주겠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약속 어음은 부도가 나거나 하면 어음 용지 자체에 무슨 표시가 된다. 부도 났다라고 해서 이렇게 중지를 그어버립니다. 근데 전자어음은 반환 조치한다고 표현을 해요. 반환. 근데 이 반환이 돼줘야 그 다음 프로세스가 되거든요. 근데 은행에서는 제가 돈을 다시 상환하지 않으니까 반환 조치를 안 해줘 버리는 거죠. 근데 그런 문제점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거에 문제가 되면 우리도 은행 중지가 되어 있는 상태에다가 제가 그걸 못 갚고 그럼 우리도 부도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되는 건 어음을 할인하는데 매각 거래를 하든 차입 거래를 하든 배서 양도를 했든 모두 다 무슨 관리를 해야 된다? 만기일 관리는 필수다. 그러니까 넘겨졌다고 끝나는 건 없어요. 그래서 어음은 무조건 만기까지 신경을 쓰시는 게 맞습니다. 부도가 나면 모든 책임은 다시 나한테 돌아오고 나는 또 나한테 준 사람들 쫓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만 매각은 구워 먹든 삶아 먹든 튀겨 먹든 누구한테 주든 버리든 내가 관여하는 건 없다. 그래서 그들이 하든지 말든지 그냥 두시면 됩니다. 우리는 만기까지 부도가 안 나고 잘 결제가 되는지만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여기 할인료는 어떻게 계산이 되느냐? 자, 할인료는 어음의 액면 금액이 있겠죠, 여러분? 네, 그러면 내가 1억짜리 어음이었다. 그럼 1억 원에 무엇 하셔라? 할인율은 은행마다 다 다르겠죠. 그리고 기업마다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기업의 신용도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할인율가 5%였다. 연. 그러면 5% 계산하시고요. 그리고 1년은 며칠 여러분? 제가 이게 연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1년은 365일이겠죠. 그래서 365일 분의 제가 아까 은행에 할인하는 시점에 만기가 며칠 남겨져 있다? 우리 80일을 당겨받는 거죠. 80일. 자, 그래서 365일분의 할인 기간의 일수만큼으로 들어가는 이런 식의 계산하는 걸 뭐라고 얘기한다? 일할 계산한다고 표현합니다. 일할 계산. 자, 한 가지 더 기억하실 것. 업무는 모두 다 일할 계산입니다. 일할 계산. 자, 그런데 시험은 모두 다 무슨 시험 문제로 내고 있다? 월할 계산으로 내고 있습니다. 자, 월할 계산은 없어요. 업무에서는 월할 계산 안 합니다. 그런 경우는 없다입니다. 자, 업무에서 월할 계산을 하는 걸 허용하는 건 누구밖에 없냐면 제가 기계를 샀습니다. 그러면 기계는 사용한 기간만큼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5월에 구입하였다. 그러면 5월부터 12월까지는 사용을 했겠죠. 그럼 여러분 5월부터 12월까지 사용했다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몇 월까지는 우리 1월부터 몇 월까지는 4월까지는 그 기계를 사용한 적이 없죠. 그러면 우리는 12달 중에 몇 달, 4개월은 빠져야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8개월치만 무엇한다? 사용했다라는 걸 얘기할 겁니다. 자, 이게 감가상각한다는 표현을 쓸 때 쓸 거예요. 그래서 감가상각은 시험도 그리고 업무도 무엇한다? 월할 계산을 하는 게 맞습니다. 월할 계산. 그래서 이 부분은 시험과 업무가 동일하지만 나머지 시험 문제를 풀어보면 월할 계산 문제를 내요. 그런데 업무는 월할 계산 없어요. 그래서 저희 뒤에 배우실 때 성급 비용 얘기할 때도 제가 한 번 더 강조하겠지만 이게 자격증에서 죄다 월할로 배우니까 업무에 가서 월할을 주장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 경우 없어요, 여러분. 다 일할입니다. 아니 그럼 왜 시험에서 일할을 안 내느냐? 계산하기가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다 월할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월할 가정이라고 시험지에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할로 기억합니다. 자, 그럼 이 할인율 계산도 일할보다는 누가 더 많다? 월할 계산을 내는 경우가 더 많다. 그리고 전산 시험은 이게 조금 더 친절합니다. 그냥 우리한테 할인율을 줍니다. 나 할인료 계산한 거 50만 원이라고 시험지에 써줘요. 이제 아시겠죠? 자, 근데 AT 시험 문제는 이 계산 문제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내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할인료 계산은요. 여러분이 계산기를 두드리는 경우는 사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은행에서 어음 할인을 하면 영수증을 받아올 건데요. 그 영수증에 이 할인료 계산 근거가 이 원리에 의해서 써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보는 요령은 알아야 되겠죠. 맞게 계산됐는지는 여러분이 확인하신 게 몫이에요. 네, 아무리 영수증을 받아왔다 하더라도 우리 가끔 잘못 계산되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맞는지 그리고 할인율이 너무 높다라면 이거 왜 이렇게 높냐라고도 물어봐야죠. 만약에 지금 뭔가 이유가 있었다라면 그래서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시기 때문에 이 계산의 원리는 가져가는 게 맞고요. 시험은 준 대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공식은 내는 경우도 있고 안 내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제가 시험에 대한 것 같고 빈도로 좀 찾아보시면 AT가 계산 문제를 더 많이 냈던 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산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바드럼은 상계가 돼서 없어지겠죠. 그렇죠? 자산은 감소시킵니다. 그리고 우리 할인율을 뺀 나머지는 통장에 돈이 들어오니까 자산은 같이 증가가 되겠죠. 그리고 매각 거래였을 때는 내가 매출 채권을 무엇해서 팔아서 생긴 손실로 처리하라는 거예요. 다만 이 매출채권 처분 손실은 영업과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영업 외에 비용인 900번대 코드를 써야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온 부분. 그래서 우리는 어음 할인을 할 거고 만기일 전에 그리고 할인율을 제외한 후 무엇 되더라? 입금이 되더라. 이렇게 갑니다. 그럼 시험지에서 여러분이 확인하실 건 매각 글씨만 확인하시면 돼요. 업무에서는 여러분들 대체적으로요. 이제 차입 거래 들어가겠지만 차입 거래 거의 없어요. 거의 대부분이 매각 거래입니다. 네, 매각 거래이고요. 자, 그럼 이제 차입 거래. 자, 차입 거래는 자, 무슨 부분?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어음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실질적으로 양수인에게 이전하지 않는 경우이고 자, 이 경우에는 지금
매각 거래가 아니라 무슨 부분? 어음을 담보로 제공한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음 갖고 있는데 돈이 좀 필요하네? 그런데 이 사람한테 모두 다 넘겨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음을 지금 건물을 담보로 맡기는 것처럼 담보로 제공하고 그걸 기준으로 무엇하고 있다? 우리 돈을 땡겨 쓰고 있다. 이런 식의 의미가 됩니다. 사실상 여러분 이게 일반적인 회사에선 볼 일이 없고요. 제가 이걸 뭐 볼 경우를 만든다라고 하면 건설업에서 간혹 보는 경우가 있어요. 건설과 관련돼서 이제 공사 대금들이 있겠죠. 근데 그걸 다 현금으로 줄 수가 없으니까 대금을 미리 땡겨줍니다. 그리고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은행에서 연락이 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사전에 어떤 거래처에서 돈 받을 게 있는 게 미리 얘기가 되지고요. 그리고 미리 얼마만큼까지 대금을 주겠다는 약정들이 있어요. 그 약정에 이 어음을 담보로 무엇하는 거예요? 돈을 미리 땡겨 쓰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금 어음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땡겨 쓰니까 차입 거래가 돼버리는 거죠. 돈을 빌려 쓰는. 그러면 우리 여기서 할인율은 똑같이 앞에서 계산하는 공식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약정되어 있던 어음이 있었다. 그럼 그 어음금액에 할인율을 곱해 주시고 365분의 할인 기간만큼 우리 할인율가 계산이 될 건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팔았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담보 제공의 의미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자 비용으로 처리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부분에 매출채권 처분 손실 대신 누구를 써주시면 된다. 이자, 비용이라는 걸 써주셔라. 이게 이제 달라지는 부분. 그러면 아래 프로세스가 달라지는 게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요 의미만. 그래서 어음 할인한다는 표현은 쓰지만 사실상 담보 제공의 용도로 어음을 쓰고 있는 부분이다. 이게 건설 쪽에서 꽤 많이 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우린 이 부분에 그 할인율을 제외하고 입금이 되더라. 그래서 이 거래가 되면 대부분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돈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짜증이 나죠. 왜냐면 내가 1억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실제 돈을 이 수단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만기를 3개월짜리 줬다? 그럼 90일치 이자를 빼고 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1억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원하는 게 아니라 걔네가 돈을 그런 식으로 주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실제 약정돼 있는 은행에서 그 약정된 부분에 맞춰서 지금 1억짜리 발행되는 거는 정리가 되어 있는 거고 그 1억이 통장에 꽂히는 게 아니라 지금 90일치 돈을 땡기고 그 이자를 은행에 갖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그 90일치 이자가 빠진 나머지만 실수령액이 되져요. 그러니까 실제 돈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실제 손해이죠. 근데 대금 결제를 은행을 통해서 그렇게 결제하고 있는 수단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음이라는 부분들 얘기하다 보면 진짜 많은 자금 결제 방법들이 있어요. 뭐 구매 자금도 있고 팩토링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수단의 방법도 있더라는 거죠. 자, 시험 출제했냐고 물어보신다라고 하면 시험 출제했습니다. 자, 그리고 회계 쪽에서보다는 세무 쪽에서 출제를 했고요. 전산세무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시험 출제 여러 번 했었는데 5출제를 2번이나 했었습니다. 자, 첫 번째는 거래처 입력에서 오류가 범해서 다 맞았으면 처리했고요. 한 번은 근데 이게 단서를 제대로 안 준 거예요. 단서를 미비하게 줘서 그것 때문에도 다 맞았으면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반드시 이 어음 얘기가 나오면, 어음 할인 얘기가 나오면 매각 거래인지 차익 거래인지 꼭 확인하셔라. 그리고 차익 거래이면 할인료는 이자 비용 처리한다. 그런데 제가 분명히 왜 이걸 담보 제공이라고 계속 얘기하냐면 거래은행한테 어음을 넘겨주질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매각 거래였을 때는 대변에 누굴 썼어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어음을 아예 상대편한테 넘겨준다겠죠. 제가 그래서 그냥 쉽게 구워 먹든 삶아 먹든 관여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상계에서 없어졌거든요. 근데 우리는 담보로만 제공하는 부분으로 가기 때문에 대변의 어음을 무엇할 수 없다. 기재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은행에서 돈 빌려온 거로 쓰셔야 돼요. 근데 지금 현재 어음이 약속어음 같은 경우는 그 장기간 발행했을 때 기간의 제한이 없다라고 했지만 전제어음 같은 경우는 현재 몇 개월까지밖에 안 돼요, 여러분. 최대 장기 기간이 3개월이었잖아요. 그러면 어음의 만기 일자는 1년 이내 다 도래가 된다고 보셔야 되겠죠. 대체적으로 길어봐야 90일이에요, 요즘엔. 그래서 뭐가 되죠? 단기 차입금밖에 안 되는 거죠. 그 90일 다 당겨 쓴다고 하더라도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단기 차입금이 될 거고요. 그 돈은 제가 분명히 그거 은행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단기 차입금의 거래처가 지금 현재 어음을 발행하는 거래처가 되는 게 아니고 은행이 들어와요, 여러분. 이것도 지금 이것도
오해 소지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거래처를 정보를 잘못 준 거, 그리고 문구에 대한 미비 부분 때문에 지금 2번 정도는 다 맞았음 처리가 됐다. 그런데 문제가 출제가 되면 지금은 이제 오류범할 일이 없겠죠. 그게 정확하게 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단기차입금의 거래처가 은행으로 보편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받으러움은 언제 정리가 되느냐? 그 받으러움은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신다라면 이거 그럼 만기가 되면 갚아야 되잖아요. 그쵸? 은행에. 그러면 차변에 있었던 받을 어음이, 아니, 단기 차입금이, 우리, 차변이 아니죠. 여러분 죄송해요. 대변 얘기 먼저 할게요. 대변에 있었던 단기 차입금이 차변에 와서요. 상계 정리가 될 거고요. 근데 이게 만기가 돼도 돈을 갚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어느 변에, 차변에 있었던 받을 어음이 대변에 와서 이때 상계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돈을 갚냐고요? 아니, 우린 받을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은행에 연계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A가 당사이고요. 우리 직녀제 여기 은행이 있고 그리고 B가 우리의 거래처라고 얘기할게요. 그럼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안에서 우리가 돈을 미리 땡겨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1억을 다 한꺼번에 받는 게 아니라 할인이 이루어지고 돈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 같다는 거죠. 그리고 만기가 되면 얘가 갚는 거예요, B가. 그러니까 얘가 부도를 내버리면 A가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제도를 도입했을 때 아유 부도가 안 낼 것이다. 근데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한동안 어느 일정 기간 지나고 나니까 부도가 또 터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미치고 팔딱 뛸 일이죠. 실제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근데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제도들이에요, 사실. 그래서 A가 다시 돈을 갚는다는 게 아니라 B가 돈을 갚으면 여긴 정보를 알거든요. 그럼 내가 갖고 있었던 어음 없애주시고 은행에 빌려왔다는 단기차입금 상계 정리가 되면서 이 분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없어지는 부분입니다. 됐을까요? 이게 차입거래예요. 그러니까 시험은 딱 요 수준까지만 내고 끝냅니다. 그래서 단기차입금 쓰는 거, 이자 비용 쓰는 거 잊어버리지 마셔라. 그거 혼선 빚으시면 안 되세요. 그래서 혼선 빚지 말아주시고 매각 거래는 무조건 기억합니다. 절대 틀리시면 안 돼요. 자, 근데 부도를 갈게요. 자, 부도. 부도가 안 나면 좋죠, 여러분. 근데 내가 어음을 갖고 있는 과정 중에 부도가 날 수도 있고요. 또는 은행에 어음을 제시했는데 지급 거절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보유 중에도 나올 수 있고 지급 거절을 당해서도 나올 수 있다. 그러면 매출차인 값, 우리 회사는 지금 현재 갖고 있었던 어음이 있었다. 자, 저희는 만기일에 추심을 의뢰했다고 얘기할게요. 그래서 갑의 거래은행에 우리 어음에 대해서 추심 우임 배설을 했습니다. 만기일 도래했고요. 자, 그런데 우리 거래은행에서 얘기를 합니다. 야, 너가 지금 이거 추심해달라고 했잖아. 그런데 의뢰거래은행이 있지 않느냐. 의뢰거래은행에 무엇을 하였다. 추심을 했다. 그랬더니 그들이 무엇을 하더라. 이 추심을 했더니 이들이 지급 거절을 했다는 거예요. 나 그 돈 못 줘.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은행이 지급 거절한 게 아니라 을이 지급 거절한 거예요. 결론적으로 얘가 돈을 못 준 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가 난 거예요? 부도가 났다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도가 났다라고 얘기가 되지면 거래 은행은 누구에게? 갑에게 지금 그 돈이 안 들어온다고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대금에 대한 지급 거절이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부분과 관련된 지급 거절 증서 같은 걸 작성을 해요, 여러분. 이 대금 지급 거절이 되면 우리는 지급 거절 증서 같은 걸 작성합니다. 뭐 부도에 대한 사유서를 쓴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다 작성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오는 비용이 또 있겠죠. 그 비용은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거 다 공짜로 하는 건 없어요, 여러분. 그럼 이런 거 작성할 때 비용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이 비용은 수수료 처리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 자, 우리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고요. 이 부분은 가산합니다. 네, 이 비용이 발생이 되면 무엇한다? 부도어음에 가산한다고 얘기합니다. 부도어음에 무엇하자? 가산하자. 그리고 저는 만기일에 추심을 했다가 거절한 거로 말씀을 드렸지만 꼭 이 지급 거절뿐만이 아니에요. 갖고 있다가 부도가 나기도 해요, 여러분. 그리고 지금 어음의 부도로만 드렸지만 우리 앞에서 뭘 배웠다? 선수표를 배웠어요, 여러분. 그럼 선수표의 성격이 어음이라고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수표도 뭐가 나는 경우가 있다. 부도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도 어음이라는 계정 과목 하나 쓰고 부도 수표라는 계정 과목 하나 쓰면 자꾸 계정 과목만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계정 과목을 어떻게 하자? 어음과 수표를 묶어서 쓰자.
그래서 부도 어음과 수표라고 하는 개정 과목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바드럼 대변에 가서 상기시켜 주셔서 바드럼 장부에서 제거하시고 그리고 부도원과 수표라는 부분을 증가시켜 주시면 되죠. 근데 이 부도원과 수표는 언제 해결이 될지 모른다라는 부분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당좌 자산이 아니고 어떤 부분으로 비유동 자산의 기타 비유동 자산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당좌 자산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기타 비유동 자산으로 분류가 된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무슨 부분? 이 지급 거절 증서라든지 이런 증서 작성비가 있으면 우리는 그 부분은 별도 비용 처리하는 게 아니라 부도원과 수표라는 요 금액에 무엇 하셔라? 가산하셔라. 플러스 시키셔라. 그래서 그렇게 정리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시험에서 부도 얘기를 많이 내느냐? 아니요, 잘 안 냅니다. 네, 그래서 부도 얘기를 많이 내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제 부도 정리도 하실 수 있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럼 이 부도라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내가 못 받게 된 돈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음 같은 경우는 실물 어음은 아예 은행에서 부도가 나면 지급 거절됐다고 이렇게 사선으로 여러분 지급 거절이라고 도장을 찍혀요. 우리 왜 고문이란 표현 쓰시죠? 그거로 아예 찍히고요. 그리고 전자음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찍히지는 않고요. 지급 거절됐다라고 하는 문서가 나와집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배서 양도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면 저한테 다시 돌아올 거예요. 지금 뭐 추심 무임했던 부분이다. 그럼 그냥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조심할 건 이거예요. 약속어음이든 전자어음이든 둘 다 무엇하였다. 나는 지금 현재 배서 양도를 하였다. 그러면 우리 무엇 해야 된다? 이게 반환 조치가 돼야 돼요, 여러분. 반환 조치. 그러니까 실물어음은 거꾸로 돌아올 거고요. 그리고 우리 무엇은 전자어음 같은 경우는 반환한다는 표현을 써요. 반환. 그리고 또 무슨 부분? 우리 앞에서 여러분 할인 얘기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음에 할인이 있었다. 그럼 여러분 이 할인했던 부분도 뭐가 된다? 똑같은 처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대금을 다시 상환해줘야 되는 상황들이 생겨요. 이제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는 업무상에서.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또 있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고 그 다음 이 부분은 자주 있지 않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기업에서는 있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자, 어음을 개설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어음 개설이라고 하는 건 어음의 만기일자가 있잖아요. 우리 교재에 보면 47페이지에 보시면 자, 발행일은 며칠이시고 발행일자는 4월 17일. 자, 그리고 이 어음의 지급기, 자, 만기일자는 6월 26일.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럼 6월 26일 날 제가 상환을 해야 되는 거죠. 어음대금을 갚아야 돼요. 근데 어음대금을 갚아야 되는데 그 날짜에 자금이 좀 부족할 것 같아요. 쉽게 생각하시면. 자금이 부족할 것 같다. 자, 그러면 지금 매입자 을이 있고 매출자 갑이 있어요. 그럼 두 사람 사이에서 어음을 주고받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갑의 입장에서는 6월 26일 날 을한테 돈을 받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돈이 을의 입장에서 봤더니 그 돈이 6월 26일 날 마련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이러면 당일날 가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사전에 협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금 부족 때문에 지금 이 날짜에 상환이 안 될 것 같더라는 거죠. 그래서 상환이 불가할 것 같더라.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누구에게? 갑에게. 나 지금 너한테 만기 6월 26일 날 거 발행한 거 있었잖아. 그거 만기 일자 좀 연장하면 안 될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만기를 9월 30일로 우리는 미치고 팔딱 뛰겠죠, 여러분. 그쵸? 네, 근데 이제 어찌됐든 뭔가 상황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럼 일단 내가 기다려줄게. 연장 기다려줄게. 그랬더니 이제 대부분들 일상적으로 생각하실 때는 우리 어음용지에 가면 요게 이제 지급기일이 있단 말이죠. 그럼 여기 지급기일을 두 줄을 쫙쫙 긁고 다시 쓰면 되느냐? 절대 안 돼요, 여러분. 근데 그건 못해요. 그러면 자, 기존에 지급기일 며칠로 발행했던 거 6월 26일로 발행했던 거 얘를 어음 번호를 AA라고 얘기할게요. 자, AA로 발행했던 어음을 다시 발행해 줘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만기가 연장된다라고 하면 이 AA 어음을 무엇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부분에 가서 지급기일을 다시 쭉쭉 긋고 다시 쓰시는 게 아니라 새로운 어음을 다시 발행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기가 바뀐 BB 어음을 무엇한다? 다시 주시는 거다. 그러면 A라는 어음은 무엇하고요?
우리 회수를 하겠죠. 자, 그리고 BB라는 어음 무엇하면 돼요? 지급하는 상황이 되겠죠. 이렇게 교환이 이루어지는 거. 그래서 과거의 어음이어서 구예요. 이해됐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구라는 건 과거에 발행했던 AA 어음. 자, 신이라는 건 새로 발행하는 BB 어음이에요. 자, 이렇게 가는 부분입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과거에 발행했던 구어음과 새로 발행되는 만기가 연장된 새로 발행한 신어음을 무엇해라? 교환하겠다. 근데 회계 처리는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차변에 가지고 있었던 구어음을 무엇하시고 정리해 주시고 그리고 대변에는 새로운 받을 어음을 무엇하셔라? 입력하셔라. 여러분 저는 지금 표시 내려고 여기다 신자를 썼죠. 우리가 프로그램에 들어갈 때 받을 어음 코드가 110번이 여러분 여기 110번이고요. 여기도 110번 쓰는 거예요. 신구라는 표현은 그냥 우리가 알아보려고 쓰는 거고 그런 계정 과목은 없습니다. 그럼 110번 코드 받을 어음 없어지고 110번 코드에 받을 어음 다시 생겼다. 이렇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어음은요, 원래 원칙적으로 우리가 원래 대금을 받으면 이러면 현금을 받아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근데 어음을 들어가서 보면 제가 매출을 하고, 근데 이 매출 시점에 외상으로 팔았대요. 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외상 대금 회수를 하겠죠. 그럼 외상 대금 회수를 하였다. 그런데 해필이면 또 어음을 받은 거죠. 그럼 너 외상을 하고 며칠 만에 받았니? 30일 만에 대금을 받았어요. 근데 어음은 또 다시 만기가 며칠이다. 자, 만기를 들어가서 모았더니 만기는 또 90일이다. 그러면 원래 돈을 받아야 되는 이 날짜에 어음으로 받음으로써 내가 돈이 들어오는데 며칠이 걸려요? 90일. 그러면 실제 원칙적으로 보면 이 90일치에 대한 이자를 주는 게 법적인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중소기업에서 이자 주는 회사가 많냐고 물어보면 중소기업들은 거의 없고요. 대기업들은 이자를 줘요. 그러니까 우리 왜 은행에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이 되게 낮거든요. 그 이자로 일할 계산해서 90일치 이자를 따로 줘요. 그럼 이제 대부분 그거 처음 받아보신 분들 되게 당황스러워해요. 아니 나 1억을 받았는데 그 1억에 봉투가 하나 따라왔는데 현금으로 얼마가 들어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거나 아니면 어음이 들어왔는데 그 거래처에서 통장에 얼마가 돈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외상대금은 맞지는 않은 거예요. 그럼 물어보실 게 어음과 관련된 이자가 들어왔는지 확인하실 것. 그러면 대변에 그냥 이자 수익 쓰시고요. 돈 받은 거 기재하시면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까 6월 26일에 만기가 되는 어음을 9월 30일로 다시 연장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6월 27일부터 9월 30일까지 이자를 받을 권리가 생겼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구어음과 신어음을 교환하는 걸 어음의 개서라고 하는데 그 어음의 개서 때문에 무슨 부분이 이자가 발생되기도 해요. 그럼 우리는 그 이자를 무엇한다? 함께 수령하기도 하더라. 그러면 우리 이자를 받았으면 이자 수익이라고 써주시고 돈 받은 조건 차변에 써주시면 됩니다. 다만 가끔 이런 회사가 있습니다. 자, 구어음의 금액은 100이고요. 이자는 10이었대요. 그랬더니 새로 발행하는 어음에 110을 발행해 주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짜증나죠. 네, 그냥 이자는 돈으로 달라고 하시는 게 제일 편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 회사들도 있긴 해요. 그러니까 뭐 뭐라고 못하지만 사실상 이렇게 발행할 이유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라도 이자가 들어왔다라면 그 이자는 실제 그 기간이 연장되는 부분에 받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하실 때 이자 받는 부분이 있으면 이것도 뭐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음과 관련된 이자인지만 확인하시고 이자 수익 잡아주세요. 그러시면 업무는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움직이는 부분이시고 어음액에서는 시험 문제에서 보기가 아주 희박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아주 희박. 그럼 우리 어음 얘기 마무리 할게요. 자, 그다음 이제 지급어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어음을 발행해서 줄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어음을 지금 이제 그냥 발행해 주는 게 아니라 은행하고 어음 발행과 관련된 약정을 먼저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갑이라는 회사가 우리 회사인 거예요. 그래서 갑이 당사입니다. 당사. 자, 그래서 당점 갑은 어음을 발행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갑이 거래하고 있는 은행과 뭘 해야 된다? 어음거래 약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음거래 약정을 하시고요. 그리고 어음거래 약정이 되면 갑은 약정하기 전에 저 어음거래 할 거예요 라고 하면 거래은행 갑에서 여러분 우리 은행에 대해서 신용조사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해요, 여러분.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전자음 거래이다 그러면 당자 예금 통장도 개설해야 되고 전자음 사이트도 있다고 했죠. 거기 가서 또 등록돼야 되고 순차적으로 할 일이 조금 더 많아요. 누구보다.
실물어음, 약속어음보다. 그래서 그런 약정들이 모두 다 끝나면 무슨 부분?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실물어음을 발행하는 분들은 약속어음을 수령합니다. 어음책을 수령하는 거고요. 빈 양식지로 되어 있는 은행에서 준 양식지를 수령하는 거고요. 전자어음은 전자어음을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습니다. 내가 발행할 거니까. 그래서 이 수령을 똑같은 의미로 정리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럼 내가 어음을 수령하였다 또는 전자어음 발행 권한을 받았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어음 발행을 할 거다. 그러면 내가 이 부여받은 어음 또는 수령한 어음을 먼저 등록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수령하시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수령한 어음을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들어가실 때는 어음 등록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어음 등록을 해야 어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가는 거고요. 그러면 저는 일단 빈 양식지 어음을 갖고 있다 또는 어음을 발행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을하고 무엇에 쓸 것이다. 거래가 있어야죠, 여러분. 그럼 저는 갑이잖아요. 갑의 입장에서는 을한테 뭔가를 사온 게 있어야 되겠죠. 노동을 제공받거나. 그래서 원재료를 매입하든 외상 매입금을 갚든 아니면 내가 용역을 제공받든 뭔가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기겠죠. 그러면 그 부분과 관련돼서 우리 갑은 을에게 대금을 지불할 때 현금을 주는 게 아니라 난 무엇하겠다. 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하겠다. 그래서 이때 들어오는 게 무엇이다? 지급어음이다. 그래서 원재료나 상품을 매입하고 어음을 발행해서 주실 수도 있고 또는 내가 외상으로 사가지고 와서 외상 매입금이 대변에 있었는데 그 외상 매입금을 갚을 때 보통 예금에서 대금을 이체해 준 게 아니라 내가 어음을 발행해서 줬다. 그러면 외상 매입금은 감소하지만 지급어음은 증가하겠죠, 여러분. 그러면 이때 쓰시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정리가 끝납니다. 그럼 을은 지금 현재 우리 앞에서 받을 어음은 다 을의 입장으로 공부를 하고 들어오신 거죠. 그럼 이제 을은 만기까지 가지고 있겠죠, 여러분. 그럼 만기까지 가지고 있었다가 을이 거래하는 은행에 우리 어음 만기 추심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을의 거래 은행은 누구? 우리가 거래하고 있는 갑이라고 하는 부분, 갑의 거래 은행에 무엇할 것이다? 추심 의뢰가 되겠죠. 그러면 갑은 갑의 거래 은행, 이 뱅크라고 하는 은행은 누구한테? 갑한테 뭐라고 얘기할까요? 야, 너네 결제할 거 있어 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이게 며칠 이내에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우리가 결제일이 있잖아요. 만기일이 있으면 하루 전날 정리가 다 끝나죠, 여러분. 왜냐면 그래야 다음날 결제가 일사천리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하루 전날 벌써 자금말은 어떻게 되는지 내일 자금 어떻게 들어오는지 왜냐면 내일 10억이 결제돼야 된다. 어음대금. 근데 그 10억이 미리 마련되어 있다? 그러면 아무 고민 없어요. 그래서 내일 어느 어음 번호건 뭐뭐 결제될 거 있다. 그럼 은행하고 통화하고 서로 정리해요. 만기일 하루 전날. 그리고 나서 실질적으로 통장에 돈이 있으면 내일 그냥 통장에 돈이 있어서 그냥 나가면 되거든요. 이렇게 얘기하고 끝낼 겁니다. 근데 2시까지 입금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일부가 모자라서. 근데 2시까지 입금이 안 되면 제가 아까 연장하라는 걸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장을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은행 마감 시간이 4시니까 근데 4시까지도 정리가 못했다. 그날 못 막았다는 거죠. 그러면 1차 부도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죠. 근데 1차 부도는 회사가 최종 부도로 보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만기 일자인 D-Day를 기준으로 플러스 1이 뭐가 된다? 부도 1이 된다. 그러니까 다음 날까지 못 막으면 뭐가 된다? 부도 처리가 되는 거예요. 최종 부도 처리가 돼서 이제 올스톱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셨을까요? 그렇게 움직이는 부분입니다. 이 얘기를 이제 아까 미리 다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프로세스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대변에 있었던 지급 어음이 만기 결제를 하게 되면 이 부분 무엇 하시면 돼요, 여러분? 상계 정리하시고요. 돈 나간 조건 대변에 써주시면 되죠. 그럼 지금 보세요. 어음 거래를 보시면 시험 출제하는 출제위원 입장에서 지급어음 시험 문제를 내고 싶을까요? 아니면 받을어음 시험 문제를 내고 싶을까요? 지급어음은 딱 2개밖에 없어요. 어음을 발행해서 주었다, 만기일에 결제했다. 딱 2 사건이에요. 근데 받을어음은 받고 나서 누군가한테 주거나 만기까지 못 기다리면 내가 할인하거나 그쵸?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 거죠. 거기다 어음 개석까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받을어음 쪽의 시험 문제가 훨씬 더 빈도가 높아요. 그래서 지급어음보다는 문제를 풀다 보면 받을어음 쪽 거래가 훨씬 더 많이 출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받을어음 쪽 정리를 잘 하고 가셔야 시험 목적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받을어음이든 지급어음이든 관리 키는 모두 다 무슨 키다? F3번 키. 그래서 어음은 어음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지급 어음도.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내가 지급 어음을 발행해서 지급했다라고 했을 때 이때도 F3번을 썼다. 그럼 만기 때 결제될 때 이때도 몇 번을 F3번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연결이 돼서 우리는 100이 생겼다가 100이 없어진, 그러면 0이 된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게 지급어음 대장에 무슨 부분, 내가 발행했네, 결제했네, 이렇게 표시가 되면서 정리가 되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과 끝에 모두 다 관리 코드를 써야 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교재에 아마 예제가 하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요 예제까지 볼게요. 자, 시험 문제, 분기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자, 거래처인 더지상해로부터 받을 어음 500만 원을, 자, 거래 은행인 국민은행에 할인하고 할인료 50만 원을 제외한 금액은 당좌이금하였다. 자, 그럼 지금 나는 어음을 가지고 있고요. 자, 근데 만기까지 못 기다리고 은행에서 무엇하였다? 할인했다. 그럼 할인의 거래는 무슨 거래? 매각 거래가 있고 차입 거래가 있다. 근데 여기 무슨 거래로 처리해달라? 매각 거래. 그럼 매각 거래 글씨가 나오자마자 여러분들은 계정 과목이 툭 튀어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요?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라는 계정 과목이 무조건 튀어나와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있다라는 거 정리시켜 주시고, 자, 그리고 나머지 500만 원에서 50만 원을 뺀 나머지 제외한 금액은 450이겠죠. 자, 450만 원은 우리 무엇으로 받았다? 당좌 예금으로 받았다고 합니다. 그럼 요거 지금 회계 처리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우린 대변하고 차변 정리만 해주시면 되겠죠. 별다른 부분 없습니다. 그대로 씁니다. 그럼 차변에 썼던 받으러움 대변에 500만 원 기록해 주시고, 그리고 차변에 당좌예금에 입금된 금액은 우리 할인료 50만 원 뺀 450. 그리고 매각거래니까 할인료는 매출채권 처분 손실, 영업의 비용으로 50만 원 기록하시면 마무리가 됩니다. 요게 단골 손님 중에 하나예요. 매각거래로 내는 문제. 자주 냅니다. 네, 차익거래보다 더 자주 내니까 기억하셔라.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어음거래는 모두 마무리됐어요, 여러분. 이제 어음까지 다 끝났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우리 채권과 관련돼서 못 받게 되는 상황을 어떻게 정리할 거냐라는 부분을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